1화 이야기는 한 젊은이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매일같이 돈에 치여 살고 있었죠. 동료가 술 한잔 하자고 했지만 주인공은 마감 때문에 거절합니다. 어차피 집에 가도 누가 기다리는 사람 없으니 주인공은 일을 끝내기로 하죠. 과로로 쓰러질 지경까지 일하다가 집에 가는 길 빨간 신호를 초록불로 착각해 무단횡단하고 맙니다. 그대로 달려오던 트럭과 충돌. 인생 끝. 다른 세계로 전생하죠. 새로운 세계. 주인공 씨는 8살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홀로 키워낸 할아버지 멀린과 황량한 숲에서 살았죠. 매일 숲을 누비며 멧돼지나 닭을 사냥하는 게 일상입니다. 숨고 정확히 공격하는 기술로 단 한 번도 놓친 적 없어요. 토실한 닭을 자주 잡아오는데 이게 처음 사냥한 솜씨가 아니죠. 잡은 사냥감을 자랑스레 할아버지께 가져와요. 칭찬받으면 아주 좋아하죠. 단 한 번 사냥에 닭 3마리, 커다란 멧돼지까지. 둘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양. 이 세계에는 마법이 존재하죠. 이전 세계와는 완전히 달라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께 꼼꼼히 배워 8살에도 기본 마법은 통달. 매일 반복 연습했으니 안 익을 수가 없죠. 어릴 때부터 불을 펑펑 쏴댔어요. 커서 사고 칠까 봐 걱정될 정도였죠. 마법 배우고 깨달은 특별한 점. 머릿속으로 또렷이 상상만 해도 마법이 발동해요. 긴 주문 필요 없죠. 마법 이름 말 안 하면 안 된다니. 발음 틀리면 엉뚱한 게 나간다니. 진짜 이상하고 웃기죠. 말도 안 돼. 자신의 발견이 대단하다고 감탄하던 중 저 멀리서 두 사람이 걸어옵니다. 8살짜리가 멧돼지 사냥 나다닌단 말에 멜린다는 눈이 동그래져 위험한 짓 한다고 소리쳤죠. 숨어있다 들키면 돼지한테 들이받혀 다음 생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신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멜린다를 안심시켰죠. 할머니 걱정 마세요. 같이 만든 마법 신발 덕에 미친 듯이 빠르다고. 내 발돼지가 어떻게 날 잡냐면서요. 멜린다는 할 말을 잃고 기가 막혀 신을 혼냈답니다. 멀린이 나서서 멜린다를 진정시킵니다. 신의 마법 실력으로 이 숲은 그냥 놀이터 같을 거라고요. 신 실력 알면서 뭘 걱정하냐. 주름 더 생긴다고요. 신에게 검술 가르치는 마이클도 놀라긴 마찬가지. 8살 애가 멧돼지를 쓰러뜨리다니 놀랄 일이죠. 자랑할 만한 대단한 전과니까요. 결론은 앞으로 훈련이 더 빡세진다는 것. 신은 할 말을 잃었죠.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시간은 흘러 2년 후 10살 된 신은 할아버지를 따라 선마물 사냥에 나섭니다. 할아버지는 설명했죠. 이 세계는 마력 가득. 모든 생명체 힘 물려받지만 제어 못하면 난폭해져 다 공격한다고. 그걸 마인이라 하는데 인간도 예외 없다고요. 얘기하다 신은 떠올렸죠. 할아버지가 예전에 해준 이야기. 아주 오래전 인간이 마인이 되어 나라를 파괴했다고. 그때 나라를 구한 영웅이 바로 할아버지라고요. 자신의 업적 떠올리며 멀리는 행복하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둘이 얘기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넓은 숲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바위에 도착. 이제 멀린이 위대한 마법 실력 보여줄 차례. 주변에 부드럽게 마력 흘려보내라고 합니다. 근처 마력원 바로 느껴진다고. 모든 생명체 마력 숨기고 어디 도망가든 변치 않으니 추적 마법이라고. 처음엔 잘 안 될 거라고 격려하더니 마력 제어 잘해야 한다고 가르치자마자 신은 할아버지 가르침 그대로 한 번에 성공. 멜린다 집까지 멀리 마력을 느끼고 작은 마력원까지 찾아내자 멀리는 5초간 굳어버렸습니다. 좀 민망했지만 자기 손자가 천재라는 사실 깨닫자 그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죠. 신은 이내 불쾌한 이상한 마력을 느꼈습니다. 멀리는 마물의 마력이라고 설명했고 신은 서둘러 없애고 싶어 했죠. 이대로 두면 안 좋은 일 생긴다고 걱정했어요. 멀린도 이번 마물 아주 위험하다 느끼고 둘은 서둘러 달려갑니다. 이번 마물은 붉은 기운에 휩싸인 사나운 곰. 말릴 새도 없이 호전적인 손자는 검 뽑아 마물에게 돌진. 아 망했구나 싶었죠. 그런데 평범한 검과 신발의 건스피드 마법만으로 순식간에 마물 목을 베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멀리는 어안이 벙벙.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겨 넋을 잃고 신이 몇 번 불러서야 정신 차렸죠. 여행 목적은 마물 생김새 보여주려던 건데 첫 경험부터 괴물 여럿을 장난처럼 처리. 멀리는 기절할 지경. 검이랑 신발에 무슨 마법 썼냐 묻자 신은 어색하게 웃어넘깁니다. 저녁이 되어 할아버지, 할머니, 마이클 모였습니다. 멜린다는 신이 할아버지 도움 없이 오늘 아침 마물 곰 쓰러뜨린 이야기 꺼냈죠. 역시나 들은 모두 경악하며 얼어붙었습니다. 멜린다는 어이가 없다는 듯 믿을 수 없어 했죠. 대체 어떤 아이라고? 마법을 미친 듯 빠르게 터득하고 마이클 전투 실력까지 따라잡아 심지어 마법마다 주문 방식 직접 만들었다니. 이런 말 안 되는 아이. 다른 세계에서 왔대도 믿겠다고요. 멀린도 손자 이상하다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귀엽게 할아버지 불러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요. 멀리는 신을 친손주처럼 여기며 사랑하고 아꼈죠. 멀린의 오글거리는 말 듣고 멜린다 이 기회 안 놓치고 놀려 얼굴 빨개지게 만들었죠. 마이클까지 합세. 젊을 때 사고 뭉치던 멀린이 위대한 현자 되었다고 놀려댔죠. 믿을 수 없어. 세상 별일 다 있네. 농담이었지만 멜린다도 신을 친손주처럼 생각. 비록 가끔 들르는 사이지만요. 다음날 아침 점점 혹독해지는 마이클 공격 맞서 싸우던 신. 그때 멀린이 끼어들어 바위 위로 불러 진지한 이야기 나눕니다. 신에게 친손주 아니라는 비밀 밝히기로 하죠. 10년 전 비 오는 밤 숲 걷던 중 신 부모님 마차 마물 공격 발견. 시신 온전치 않았고 마차 부서졌고
없었고 신만이 마차 파묻힌 채 우는 어린아이였다고. 비 때문에 체온 낮아져 마무리 눈치 못 챘다고. 멀리는 이제야 진짜 신분 말해줘 미안하다 했지만 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전생 기억 생생한데 어릴 때 일 뭐가 어렵겠어요? 예전 마물 얘기하자. 멀리는 그때 그 마물이 신이 얼마 전 못 뺀 그놈일 거라고 추측. 돌고 돌아 신이 직접 비참하게 죽은 부모님 복수한 셈이었죠. 문득 부모님 대체 누구고 어디서 왔는지 궁금. 혹시 귀족이라면 어마어마한 유산 상속받을지도. 하지만 멀리는 안타깝게도 사건 현장 너무 참혹해 부모님 신분 찾을 단서 하나도 못 찾았다고. 하지만 신은 진짜 신분 찾는 것 크게 관심 없었습니다. 지금 세심하게 돌봐주는 할아버지, 투덜대지만 아껴주는 할머니, 검술 가르쳐주는 스승님까지 이런 삶만으로 충분히 멋지니 더 바랄 것 없다고. 귀여운 손자가 자신 버리지 않아 고맙단 진심 어린 말 듣고 멀리는 눈물 못 참고 오열했습니다. 또 시간 흘러 5년 후 이 세계법 따라 신은 성인 되어 성인식 치릅니다. 오늘 모임 멀린, 넬린다, 마이클뿐만 아니라 신 가끔 찾아왔던 멀린 친구들도 함께 이제 성인 됐으니 할아버지에게 얹혀 살 수 없어 어떤 직업 가질 건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평생 숲에서만 살았던 신은 세상 사람들 뭘로 먹고 사는지 전혀 몰랐죠.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순진함에 누가 직업 몇 가지 제시했죠. 마물 사냥꾼, 황실 군대, 마법 도구 장인 등. 신은 채술이든 마법이든 어디든 합격할 실력이었으니까요.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 심지어 시장도 가본 적 없다는 게 드러났죠. 돈 벌고 쓰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모두의 놀란 시선에 멀리는 머리 극적이며 귀엽게 변명. 사는 즐거움 가르치는 걸 깜빡했다고요. 괜찮아, 긴장하지 마. 신은 자신 마법만 배웠지 다른 건 전혀 몰랐단 걸 깨달았습니다. 밥 먹다가 갑자기 모두 함께 텅 빈 공터로 이동. 어떤 파란 캐릭터처럼 어처구니 없는 마법 문으로요. 신이 직접 만든 이동 마법. 처음 보는 사람 모두 깜짝 놀랐죠. 하지만 진짜 충격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밥 먹다 말고 왜 여기 왔냐며 어이없어 했죠. 알고 보니 멀린이 손자 힘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신비롭게 절대 기절하지 말라고 당부. 멀리는 신에게 졸업시험 때 썼던 힘 보여달라 합니다. 신은 망설였지만 할아버지 자랑하고 싶어 하시니 제대로 보여줘 체면 세워주기로 하죠. 신은 푸른 불꽃 마법진 소환. 손에 푸른 불꽃 모읍니다. 허세 가득 설명 뒤 산소 전부 한 점에 모아 불꽃 더욱 강렬하게. 멀리 언덕 향해 발사. 쾅. 천지 진동 충격에 근처 사람 전부 날아가지 않게 버텨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 기술엔 죽을 만큼 강력한 번개까지. 역시나 본 사람들 턱 빠질 지경. 멀리는 멜린다 목 잡고 격분에 묻습니다. 이 바보야, 애한테 겸손 가르칠 줄 알아? 저런 힘 가지고 밖에 나가면 큰일 나. 멀리는 그저 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을 뿐.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다시 식탁 돌아와. 과연 이 아이 세상 밖 내보내도 될지. 이심, 저 끔찍한 파괴 기술의 공간 이동 마법. 마이클 검술까지. 이 아이 내보내면 날아간 경쟁 넘어 분쟁 불씨 될 거라고. 멀리는 이대로라면 신이 평생 숲에서만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상황 아주 나쁘다고 느꼈습니다. 멀린 친구 중 한 명. 신을 자신의 마법 학원 보내자 제안. 멀리는 표정 굳어졌죠. 신이 그 친구 나라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니. 하지만 그 친구 맹세했죠. 신을 군사 목적으로 이용 안 하겠다고. 학원 가는 건 세상 밖 더 배우게 하려는 거라고요. 게다가 그 나이 친구 하나 없으면 불쌍하니 친구도 사귀게 하려는 거라고. 충분한 설득 끝에 멀린 마침내 신을 친구 나라 마법 학원 보내는 것에 동의. 그런데 신 문득 이상함 느꼈습니다. 딕 아저씨 나라? 알고 보니 자주 놀러 왔으면서도 자신이 오더의 왕이란 걸 말 안 했던 겁니다. 게다가 티나는 황실 기사. 또 한 명은 황실 마법사였던 거죠. 남들 놀려대다 역으로 당하니까 정신이 혼미해. 여기 앉은 사람들이 전부 하늘 같은 고위직이었다는 걸 깨달아 마이클 아저씨는 기사대 사령관 출신이래. 멜린다는 멀린을 흘겨보며 박세상 이야기를 통 안 해줬다고 한마디 해. 국왕 신분인데도 딕 아저씨가 툭하면 여기 오는 건 젊었을 때. 아저씨 나라가 마인에게 거의 멸망할 뻔했거든. 멀린과 멜린다가 제때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 최종 전투에서 아저씨도 죽었을 거래. 그 후 둘은 왕국 전체의 구원자가 되었지. 그때부터 딕 아저씨와 친구가 돼서 올 때마다 온갖 하소연을 다 듣는다나 봐. 국왕인 걸 알면서도 자신을 보통처럼 대하는 게 딕 아저씨는 아주 기뻐. 기본적으로 아주 친한 친척처럼 너무 익숙해서 그렇대. 놀라움의 연속이야. 멜린다는 그냥 같은 팀 동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둘이 부부래. 정말 혼비백산할 뻔했어. 반달 후 셋은 수도로 가서 입학시험을 치르고 등록해야 해. 가는 길에 수도 집이 얼마나 클까 궁금했는데 멀린도 몰랐어. 정부가 준 집이래. 오랜만에 수도에 돌아와서 멀리는 신분증명서류 뭉치를 꺼내야 했지. 이 둘이 바로 제국 전체의 구원자인 현자와 선인인 걸 알아본 문지기는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어. 선인과 현자라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왔어. 멀리는 귀찮아져서 문지기에게 빨리 하라고 재촉한 뒤 슬쩍 도망갔어. 하지만 현자의 손자 소문은 이미 도시 전체에 퍼졌고 결국 별장에 도착했어. 신은 이 건물이 정말 크다고 인정해야 했어. 이들을 맞이한 건 수많은 하인들이었어. 집사와 시녀장까지. 수도에 도착하자마자 신은 길을 벗어나 거리를 구경하러 달려갔어.
받았어.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지. 신은 갑자기 도와달라는 비명소리를 들었어. 이화, 불량배들을 해치우고 예쁜 소녀 둘을 성공적으로 구출한 후 신은 그들에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자는 초대를 받았어. 현실에서도 여자애들이랑 이렇게 쉽게 친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신은 속으로 생각했지. 빨간 머리 소녀는 자신을 마리아라고 소개했어. 푸른 머리 소녀는 부드러운 마음씨로 봐선 시시리인 것 같았고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마법을 쓸 수 없대. 아니었으면 그 불량배들은 진작에 구워졌을 거라고. 알고 보니 마리아와 시시리는 마법학원 입학시험을 치르는 중이었어. 신기하게도 마리아, 신도 같은 계획이었는데 사실 주된 이유는 집안 어른들이 하도 고집해서였어. 신의 무술과 마법 실력이 그 학원 교수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두 소녀 모두 신이 기사 학교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 우리 주인공은 칭찬에 너무 익숙해서 다른 젊은이들처럼 얼굴을 붉히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 세 사람은 악수를 나눴지. 다음 시험에서 행운을 빌어줬어. 마리아는 심지어 수석을 노릴 거라고 자랑했어. 어른들 말씀에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말이 있지. 신이 여기 있으니 그녀는 베개나 베고 꿈이나 꾸라고 해. 그동안 시시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 아마 결혼식 드레스를 뭘 빌릴지, 미래 아이들 이름을 뭘로 지을지 상상하고 있었을 거야. 아빠처럼 잘생긴 이름이 좋겠지. 신이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자 깜짝 놀라더니 얼굴이 랍스터보다 빨개졌어. 손만 닿아도 당장 임신할 것처럼 말이야. 한참 수다를 떨다 보니 신은 마리아가 현자 멀린과 선인 멜리나의 엄청난 팬이라는 걸 알게 됐어. 소문으로만 들은 그들의 손자에 대해 호기심에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눈앞에 앉아있다는 건 전혀 몰랐지. 정체를 밝혀 불필요한 귀찮은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서 신은 몰래 계산을 하고는 작별 인사를 했어. 신사 여러분, 책과 노트를 꺼내 받아 적으세요. 시시리는 신에게 첫눈에 반한 것 같았어. 마리아가 신을 뺏겠다고 놀리자 바로 욱하더니 죽도록 좋으면서 아닌 척했지. 떨리고 심장이 빨리 뛰고 몸이 뜨거워지는 게 어휴, 길 한복판에서 임신하겠다야. 입학시험 날이 됐어. 신은 엄청난 수의 응시자들에 놀랐지. 정보 게시판에 가서 시험장을 찾고 있는데 어떤 듣보잡이 와서 시비를 걸었어. 신에게 완전 무시당해 쪽팔린 놈이 신 어깨를 잡아 한 수 가르치려는데 아무것도 하기 전에 신에게 한 방에 내팽개 쳐졌어. 베트남에 앉아서도 우두둑하는 큰 소리가 들릴 지경이었지. 놈 이름은 똥이고 머리 색깔도 똥색이래.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 처음 봐서 똥은 고추 먹은 것보다 더 맵게 화났어. 이 권력에 취한 바보는 퍼거스 가문의 장남이면 대단한 줄 알아. 미안하지만 나님은 감독님의 총애를 받는 데다가 세계 최고 현자 선인의 손자님이시란다. 바로 이때 낭만적인 머리 스타일의 잘생긴 남자가 와서 가문을 믿고 남 괴롭히는 놈들을 처벌하는 법조항들을 줄줄 읽어대니 똥은 겁에 질려 오줌 지릴 뻔하고 억울해서 가버렸어. 알고 보니 이 왕국의 아우구스트 태자였어. 고귀한 신분인데도 신은 그를 킥 아저씨 아들이라고 불렀지. 태자는 그렇게 불린 게 처음이라며 흥미롭게 웃었어. 두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도 사촌 형제처럼 얘기가 아주 잘 통했어. 마법학원 입학시험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첫 번째는 필기시험이야. 다른 응시자들이 머리 싸매고 죽어라 쓸 동안 우리 신님은 아주 쉽게 통과했어. 두 번째는 실기시험이야. 응시자들 임무는 마법으로 이 금속 기둥을 파괴하는 거야. 신은 또래가 마법 쓰는 걸 처음 봐서 아주 흥미로웠어. 그런데 얘네 마법이 좀 이상해. 죄다 요란하게 몸을 흔들어대는데 공격은 너무 약해.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일 것 같아. 이렇게 큰 금속 기둥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표정은 아주 만족스러워 보이네. 인생 참 알기 어렵네. 자, 그럼 제가 진짜 마법이 뭔지 좀 보여드리죠. 감독관도 신의 진짜 신분을 알아서 힘을 좀 자제하라고 했어. 아니면 학원에서 벽 다시 짓는데 돈 써야 한다고. 우리 신님은 주문 없이도 큰 폭발을 일으켜 목표물을 쉽게 박살내버렸어. 다른 응시자들은 어리둥절했지. 자제했는데도 이 정도라니 진심으로 하면 얼마나 셀지 모르겠네. 시험 결과는 아주 예측하기 쉬웠지. 신이 바로 올해 수석이야. 감독관이 수석은 신입생 대표로 계약식에서 연설할 연설문을 준비해야 한대. 그런데 이 양반은 글쓰기에 영젬병이야. 이 막중한 책임을 아우구스트 태자에게 떠넘기려 했지. 하지만 세상에 누가 자청해서 이를 떠안고 싶겠어. 아우구스트는 또다시 자기 할 말을 시작했어. 이건 학원에 좋고 오래된 전통이라면서 학원에서는 계급 차별 없이 오로지 개인의 노력에 달려있고 황족도 예외가 아니래. 친한 사이 아니었어? 각자 도생이야? 글 잘 쓰면서 친구 연설 좀 도와주지 그래? 모두가 신의 드문 재능을 기쁘게 인정하고 감탄했어. 똥놈만 아침부터 이를 갈았지. 신에게 살짝 맞아서 아직 겁을 안 먹었나 봐. 학원에서 지급된 교복에 고급 부적이 달려있었지만 신은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몇 개 더 직접 써넣었지. 현자인 할머니조차 신의 교복에 달린 멋진 부적 뭉치에 놀라 탄성을 질렀어. 개학식 날 신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문까지 갔어. 다른 학생들은 금방 그 두 분이 위대한 현자 선인인 걸 알아보고 달려갔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젊은이들 아이돌처럼 배워싸였고 불쌍한 손자는 수석인데도 완전 무시당하고 무리해서 밀려났어. 개학식 시작 시간이야. 미카 신입생 대표로 신을 전교 앞에 세워 연설하게 했지. 오늘 마리아와 시시리는 신의 플레임을 처음 듣고 그가 위대한 현자와 선인의 손자라는 걸 알고는 완전 기절초풍했어.
당황했어. 그동안 그렇게 궁금해했던 아이돌이 바로 자기들 절친이었다니. 개학식은 성공적으로 진행됐어. 모두들 기쁘고 행복한 표정이었지. 아래 앉아있던 똥놈은 신이 무대에 올라간 걸 보고는 시기 질투가 나서 눈알을 굴리고 광견병 걸린 개처럼 이를 갈았어. 신 그룹은 모두 S반으로 배정됐어. 여기가 바로 이 학원에서 제일 잘 나가는 특수반이야. 수업 후 마리아와 시시리는 신을 복도로 불러내 최근 시시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녀석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어. 시시리가 여러 번 거절했는데도 그놈은 계속 가문을 믿고 그녀를 협박했어. 호란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요즘 시시리를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는 녀석이 바로 똥놈이었어. 놈은 시시리가 다른 남자애랑 얘기했다고 욕하고는 자기가 약혼자라고 주장했어. 시시리는 겁에 질려 벌벌 떨었지만 신은 안심하라고 격려해줬어. 내가 여기 있으니 이 개놈은 내 머리카락 한 올도 못 건드려 라고. 이때 시시리는 용기를 내서 저 똥덩어리 놈에게 맞섰어. 몇 번이고 거절당했는데 쪽팔린 줄 모르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울면서 안기지 않고 남의 딸 꽁무니만 따라다니냐고. 근데 이놈은 아마 콘크리트보다 더 두꺼울 거야. 시시리 뒤에 신이 있어서 어쩌지 못해 화가 난 놈은 아빠한테 일러서 시시리 아빠를 재무부에서 잘리게 하겠다고 협박했어. 아우구스트는 신이 여자애들한테 잘 보이게 기회를 주려고 지금까지 문가에 드라마틱하게 서 있었는데 태자가 나타나자 똥놈은 갑자기 쪼그라들어 억울해하며 자리를 떴어. 신은 다들 자기 집에 가보자고 제안했어. 위대한 현자와 선인을 실제로 만나니 다들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지. 신은 시시리 유니폼에 있는 봉인 주문을 바꿔서 안전을 보장해도 되는지 할아버지 할머니께 여쭤봤어. 그런데 멜린다 할머니가 갑자기 엄한 목소리로 그건 이미 국보급 장비가 돼서 시시리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어. 시시리는 듣자마자 신의 친절을 이용했다며 할머니께 서둘러 사과하고 일어나 집에 가려 했어. 그런데 그건 할머니가 예비 손자 며느리를 시험한 거였지. 만약 시시리가 신의 선물을 그냥 말없이 받았다면 할머니는 그녀를 파렴치한 꽃뱀이라고 낙인 찍고 당장 집에서 쫓아냈을 거래. 하지만 소녀가 용감하게 자기 생각을 말했기에 할머니는 신이 그 고급 부적들을 그녀의 유니폼에 추가하는 걸 허락했어. 그 후 뒷구광은 신을 옆으로 불러 봉인 기술이 명작이지만 그걸 함부로 흘리면 상상도 못할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 이 일은 비밀로 해야 한대. 군대가 이걸 알면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그걸 듣고 신은 아우구스트 왕자 유니폼에 마법 걸어주겠다는 제안을 거의 취소할 뻔했고 구광은 갑자기 뒷걸음질 쳤지. 오 이런 천천히 하거라 손자야. 그냥 조심하면 되는 거야. 내 아들에게도 하나 해다오. 걔가 죽으면 후계자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마리아 빼고 모두 유니폼 업그레이드를 받았어. 마리아는 국가 비밀에 속하는 옷을 입고 싶지 않았거든. 이에 참 독특하네. 사람들은 입고 싶어도 못 입는데. 그리고 만일을 위해 내일부터 신은 시시리를 학교까지 호위할 거래.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간 아내가 고아처럼 될지도 모른다나 봐. 신은 모두에게 마법 게이트도 소개해줬어. 한 발짝만 건너면 원하는 곳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대. 이거 도라에몽의 어디로든 문 같네. 3화. 오늘부터 신은 시시리를 매일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을 시작했어. 이 청년은 호위기사가 되는 느낌에 중독됐는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침착하고 쿨하게 행동했지. 마리아는 뒤따라가며 두 친구를 지켜봤는데 얼굴은 새빨개져서는 입을 우물쭈물거리며 말하고 싶어도 감히 말 못했어. 진짜 눈에서 피 나올 뻔. 그냥 날 냅두라고. 겨우 교실에 도착했는데 신은 바로 오우스한테 걸렸고 오우스는 놀리느라 입을 가만두지 않았어. 오호 우리 현자님 손자 좀 봐라. 학교 하루 왔다고 벌써 여자애들이 막 따라붙네. 좋겠다. 이 말에 신은 당장이라도 땅에 파묻히고 싶었지. 안 그래도 부끄러운데 절친한테 몇 번 더 놀림받으니까 진짜 인생이 나만 괴롭히는 것 같았어. 교실 들어오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신은 오우스의 돈같이 차가운 얼굴을 한 두 호위병이랑 마주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슝. 같은 반 친구 앨리스가 화살처럼 교실로 돌진해왔지. 테이블 위로 길게 미끄러지더니 들어오자마자 신나게 말했어. 어젯밤에 너무 떨려서 늦게 잤어요. 앨리스는 변명했고 마리아랑 시시는 한숨만 쉬며 고개를 저었지. 또래 친구들이 다 이렇게 풋풋하고 어리게 보이니 신은 그냥 속으로 위안했어. 뭐 이 세계에서 25살이면 성인이니까 어리숙한 건 사고뭉치보다 낫겠지. 오전은 학급 활동 시간으로 시작됐고 담임 선생님이 애들을 데리고 학교 구경을 시켜줬어. 영실상부 최고의 마법 학교답게 교정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지. 한쪽은 강의실, 다른 쪽은 교무실과 실험실 등등. 연구 그룹 소개를 듣는데 신은 보디랭귀지 근육 강화 마법 연구라는 이름을 듣고 빵 터졌어. 마법 학교에서 보디빌딩을 가르치다니 진짜 기가 막혔지. 그런데 왠지 오스의 호위병은 눈이 번쩍 뜨이며 엄청 흥분하더니 태자를 보호하는 임무만 아니었으면 당장이라도 가입할 기세였지. 앨리스가 갑자기 신한테 어떤 그룹에 들어갈 거냐고 물었어. 신은 그저 공부 끝나고 집에 가서 푹 자는 게
게 최고라고 피했지.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배우는 걸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오우스 입을 거치니 어떤 그룹도 내 수준에 맞지 않는다. 내가 직접 거창한 연구 그룹을 만들겠어. 가 돼버렸어. 반 애들이 다들 노 하며 흥미로워했고 신이 반대하기도 전에 앨리스가 재빨리 첫 번째로 등록했지. 그러더니 친구들 모두를 신내 그룹에 끌어들였고 심지어 선생님까지 자진해서 고문이 되겠다고. 맘대로 해. 선생님이 다 봐줄게. 시시는 속삭였어. 오빠가 그룹 만들면 저도 참여할게요. 마리아는 아주 열정적으로 둘을 밀어줬고 신 얼굴은 삶은 새우처럼 빨개졌지. 그렇게 얼떨결에 신을 회장으로 하는 최강 마법 연구 그룹이 탄생했어. 신은 창피해서 땅 파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말이야. 그 사이 황궁에서는 기후 국왕과 대신들이 마수 개체수 급증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어. 한 대신은 그 배후에 인간의 손길이 있다고 의심했지. 국왕은 즉시 조사 명령을 내렸고 그 시각 즈의 저택에서는 즈은 아버지한테 멱살 잡혀 멍청한 놈이라고 엄청 혼나고 있었어. 멍청하고 바보 같다는 말에 열받은 즈은 아버지한테 대들기 시작했지. 아버지가 하나를 말하면 열을 따지고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존재니까 아무도 자기한테 대들면 안 된다고 우겼어. 갈수록 일그러지는 표정과 제정신 아닌 소리를 해대는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얼어붙었지. 이 녀석은 진짜 구제불능 바보구나 깨달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즈을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뉘우칠 때까지 외출 금지령을 내렸어. 이 소식은 순식간에 신 일행한테까지 전해졌어. 미애는 즈이 왜 갈수록 그렇게 부정적으로 변하는지 의아해했지. 중학교 때 즈과 함께 공부했던 토아와 금발 청년은 그때 즈은 지금처럼 부정적이지 않았다고 말했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자기들도 모른다고 했지. 그때 즈은 자신감이 넘치긴 했지만 그냥 평범한 학생일 뿐이었대. 토아는 예리하게도 즈이 서총 선생님의 연구 그룹에 참여한 이후부터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냈어. 오우스 말에 따르면 그들이 8학년 때 서총이 이상한 곳에서 그들 학교로와 마법 선생님 역할을 맡았고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자기 실험실에 참여하라고 꼬셨다는 거야. 뭔가 수상해서 그때 오우스와 그 두 친구는 거절했었지. 토아는 덧붙였어. 그 작자는 항상 검은 안경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고 심지어 생명 없는 것까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굴어서 다들 그를 꺼려했다고. 지 아버지는 사고뭉치 아들이 일찍 죽지 않도록 구해내려 애썼지만 아내 또한 사고뭉치에다 멍청하다는 걸 잊고 있었지. 그녀는 서총을 집으로 초대해서 아들을 정상으로 돌려달라고 간청했어. 아들이 언제부터 이상해졌는지도 모르는 엄마라니 정말 대단한 모성애야. 지 엄마에게는 정중하게 대했지만 짓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최면을 걸어 특별한 사람이라고 계속 주의시키고 뭔가 마법을 걸었어. 이제 웃으면서 가는데 딱 봐도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았지. 이 시각 신일에는 여전히 여유롭게 학원에서 점심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 짓은 집에 갇혀있으니 시시한테 더 이상 위험은 없었지. 오우스는 그럼 신이 시시를 데리러 집까지 갈 필요가 있냐고 물었어. 말이 끝나자마자 시시는 기분이 가라앉더니 씁쓸하게 웃었어. 이제 끝이구나. 학교 가는 길에 오빠 모습이 없겠네. 금방 전까지 슬퍼하던 시시는 신이 가는 길이 같으니 시시를 보호하지 않아도 같이 갈 수 있다고 말하자. 숲에서 살았다더니 작업 거는 기술이 대단하네. 태어날 때부터 업데이트된 기술이야. 시시는 너무 기뻐서 벌떡 일어섰다가 자기가 과하게 반응했다는 걸 깨닫고는 쑥스러워 다시 앉았지. 게다가 옆에서 오우스가 놀려대니 신과 시시 둘 다 삶은 새우처럼 얼굴이 빨개졌어. 더 놀렸다간 시시가 터져버릴 것 같아서 오우스도 자제했지. 결국 시시와 맞이하는 예쁜 여자애들이니 즈이 없더라도 두 사람을 괴롭히려는 녀석들은 많을 거라며 신이 옆에서 보호해주는 게 낫다고 결론 내렸어. 신도 일리 있다고 생각했어. 그들을 향한 악의가 감지되면 자신의 추적 마법이 바로 알아챌 테니까. 신은 다들 아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 그들은 어른들한테 들어만 봤지 경험해 본 적은 없었지. 친구들이 더 쉽게 이해하도록 신은 자기가 10살 때 처음 마수 사냥 갔던 얘기를 예로 들었어. 근데 친구들은 이해는커녕 얼어붙어 버렸고 너무 충격받아 혼미해졌지. 평범한 사람 같지 않은 이 녀석한테는 할 말이 없었어. 한참 뒤에야 겨우 정신 차리고 오후 수업에 갔지. 가던 중에 신은 갑자기 살기를 느꼈어. 그 멍청한 짓이 어딘가에서 나타나 강력한 불마법을 그들한테 날렸지. 신이 즉시 반응하지 않았으면 드라마는 3화로 끝났을 거야. 하지만 이번 짓의 힘은 엄청나게 강력했어. 신의 방패조차 공격의 열기를 완전히 막지 못했고 신의 손은 거의 구워질 뻔했지.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신은 오우스와 시시한테 서둘러 교복의 마력을 주입하라고 상기시키는 걸 잊지 않았어. 보호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될 거라고. 다행히 신의 교복은 치료 기능도 있어서 화상은 금방 회복될 거였지. 신은 방금 짓이 그들 모두를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걸 깨달았어. 이 일로 짓은 열받은 데다 더 열받게 됐지. 좀비처럼 한동안 비틀거리더니 마인으로 변했어. 전신이 짙은 아기로 뒤덮였지. 이 순간 짓은 완전히 의식을 잃었어.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한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은 모든 친구들한테 이곳을 떠나라고 요청했어. 친구들이 남아있으면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니까. 원치 않았지만 진실은 언제나 하나였어. 오우스와 다른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하고 선생님을 부르러 먼저 달려갔지. 이때부터 치열한 전투가 비로소 시작됐어. 짓이 아무리 강해졌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약한 건 마찬가지였어. 신의 공격을 연이어 정통으로 맞고도 바보처럼 계속 달려들었지. 신은 갑자기 짓이 아직 100% 마인이 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 할아버지가 말했듯이 마인은 말을 할 수 없는데 짓은 아직도 신한테 죽어버려 라고 저주하고 아프면 비명을 지를 수 있었거든. 짓을 정상으로 되돌릴 방법을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멍청이가 신을 못 이기겠다는 걸 알고는 동반 자살을 시도했어. 힘을 모아 학교 전체를 날려버리려고 했지. 생각할 틈도 없이 신은 검을 뽑아 짓의 목을 베는 수밖에 없었어. 그러자 마법 주문도 함께 멈췄지. 학교 전체를 구했지만 신은 기쁘지 않았어. 이게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거였거든. 짓은 마인이 되었지만 아직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신은 이 방법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지. 모든 일이 다 끝났는데도 선생님은 아무도 오지 않았고 신을 걱정한 오우스 이렌만 급히 달려왔어. 알고 보니 방금 전투를 그들이 모두 지켜봤던 거야. 신이 마인 하나를 혼자 쓰러뜨리는 모습을 갑자기 모두에게 영웅으로 추앙받으니 신은 좀 부담스럽고 피곤했어. 오우스는 그걸 보고 친한 친구를 걱정해서 다가갔지. 최근 며칠 동안 마인 사건으로 걱정하고 있었거든. 신은 한참 생각하더니 친구들한테 자기가 의심하는 걸 말했어. 마인으로 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 예전에는 한고위 마법사가 최상급 마법 시전에 실패해서 마인이 된 적이 있는데 짓은 이제 막 마법 학원에 입학했을 뿐이야. 게다가 마법 실력도 시원찮아서 제어력을 잃어도 고작 침팬지처럼 날뛰는 정도지 절대 그렇게 마인이 될 순 없어. 옛날에 멀린 할아버지가 신한테 말해줬어. 마인으로 변하면 완전히 이성을 잃고 그저 소리만 지른다고. 하지만 그때 짓은 아직 헛소리도 할 수 있었고 신이 상대해보니 좀 약하다는 느낌까지 받았거든. 여기까지 말하자 모두 신을 딱하게 바라봤어. 여러분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신한테 마인은 그저 우습지. 게다가 이건 무슨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마인 같잖아. 결론적으로 신은 모든 단서를 조합해보니 짓이 나쁜 녀석들한테 이용당해 인체 실험을 당한 거라고 생각했어. 이렌이 집으로 돌아오자 기후 국왕이 와 있었어. 국왕은 신이 마인을 처치해 국가의 안위를 지켰다는 소식을 듣고 신에게 1등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어. 신은 그렇게 쉽게 훈장을 받게 될 줄 몰라서 얼떨떨했지. 다만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거라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됐을 뿐이야. 국왕은 그 일이 단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과거에 처음 마인이 나타났을 때 왕국은 거의 멸망할 뻔했고 최근 다시 나타나면서 백성들의 불안감이 커졌거든. 다행히 신이 즉시 제압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 그래서 디후 국왕은 신의 공로가 국가에 아주 크고 현자님, 선인님과도 비견될 만하다고 생각해 이 대단한 훈장을 수여한 거였지. 손주가 위험해질까 늘 걱정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으로 멀린과 멜리다는 신이 국가 정치 문제에 얽히는 것을 원치 않았어. 하지만 디후 국왕도 이 국가의 보물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두 사람에게 신의 힘을 이용하려는 자들로부터 신을 보호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 나라 전체 백성의 안전을 위해 현자님은 어쩔 수 없이 국왕의 제안에 동의했어. 하지만 멀리는 한 가지 조건을 더 걸었어. 만약 디후가 신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가족은 즉시 이 왕국을 떠날 거라고. 국왕에게 1등 훈장을 받은 이후 신은 젊은 세대 아이돌처럼 됐어. 팬이 현자님, 선인님 못지않게 많아졌지. 우리 신형아가 가는 곳마다 여자애들이 몰려들었어. 신은 어제 디후 국왕이 이 일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오늘 다들 알고 있는지 의아했지. 이런 키워드 캐치 능력이라면 국어 공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국왕은 사건의 세부 사항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 뿐이지 마인이 다시 나타났고 바로 쓰러졌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어. 신이 마지아와 시시 사이에 있는 걸 보고 여자애들은 이 예쁜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엄청 궁금해했지. 어떤 애는 둘 중 하나가 신의 이상형이거나 약혼녀일 거라고 추측했어. 그 말들을 듣고 시시는 토마토처럼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부끄러워했어. 왜 그래 언니? 좀 새침하게 굴지 그래? 사람들은 아직 파란 머리 언니인지 빨간 머리 언니인지 말도 안 했잖아. 어쩌면 마지아를 칭찬한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신 마음속에 시시가 있으면 됐지. 신은 이 모든 문제에 시시를 끌어들여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이 사건 이후 학교의 신과 함께 마법 연구 그룹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여자애들이 엄청 많아졌어. 담임 선생님은 이 일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우수한 학생들을 가려내기 위한 최소 조건을 생각해냈어. 바로 다른 차원의 물건을 저장하는 마법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 면접 끝에 맥 선생님은 두 명의 유망한 후보를 선택했으니 바로 맥빈. 맥빈의 집안은 아름답고 예리한 무기를 만드는 유명한 빈 대장간 주인이었어. 맥빈과 함께 온 건 올리비아 스톤이라는 예쁜 소녀였는데 맥빈의 소꿉친구였지. 올리비아의 집안은 석여정이라는 유명한 식당을 운영했는데 예약하기가 아주 어렵기로 소문났어. 이제 올리비아가 여기 있으니 다들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게 된 거야. 맥빈이 대장장이 집안 자손인 걸 보고 신은 자기 낡은 검이랑 바꿀 테니 무기 제작할 줄 아냐고 물었어. 맥빈은 자기는 이제 작은 칼 만드는 것밖에 모른다고 하며 아주 조심스러워했지. 신이 마인을 쓰러뜨리는데 쓴 검이 아주 대단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신은 그때 쓴 무기는 그냥 평범한 검이었다.
없다고 말했어. 역시 천재답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사롭지 않군. 그냥 평범한 검이었지만 신은 진동파를 만들어 검날 주위에 감싸는 마법을 걸었어. 그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 무엇이든 잘라낼 수 있었지. 무슨 과일 베는 게임 같네. 신은 얇은 검 좋아해요. 근데 잘 풀어져서 맥한테 더 멋지게 만들어 달래요. 주지는 주술 마법 마스터하고 싶대요. 근데 친구들이 다 잘해서 조금 풀 죽었어요. 신이 보고 바로 격려해주고 멜린다 할머니께 도움 부탁하겠다고 했죠. 왕국 최고의 현자님 제자가 된다니 주지가 막 엄청 좋아 죽으려고 했어요. 주지가 막 다가와서 자기 순수한 마음 보여주고 신 손잡고 엄청 고마워했어요. 뒤에서 있던 누가 확 비춰버렸죠. 이렇게 귀여운 삐돌이는 처음 보네. 근데 이분 집에 가면 마님한테 혼쭐 날 것 같은데요. 경비대 조사에서 마이너된 날 중학교 선생이 다녀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조사관 2명을 슈트롬한테 보냈죠. 슈트롬 눈은 검은 안경으로 가렸지만 정상처럼 움직였어요. 시력 대신 마법을 쓴다고 생각했죠. 슈트롬 눈이 그렇게 된 건 가족이 상속 때문에 죽이려 해서예요. 그래서 이 왕국으로 망명했죠. 조사관은 슈트롬이 요즘 연구 그룹에 학생 모으느라 애썼는데 이번 일이 유감이라고 돌려 말했어요. 그가 아주 강한 마법사인 걸 알고 코트에 마인 하든 시체 감식에 초청했죠. 슈트롬은 칭찬에 으쓱해서 아주 기분 좋게 따라 나섰대요. 점심시간에 신 연구 그룹이 학원 식당에 모였어요. 신은 얇은 검을 만들려는데 이게 아주 잘 부러지죠. 계속 새로 사면 신은 돈 다 날릴 거예요. 멀리 할머니가 돈 귀한 줄 알라고 멀린 할아버지한테 용돈 주지 말랬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토니가 아이디어 냈어요. 칼날만 갈고 손잡이 재활용하면 돈 많이 아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다들 집에 가는 길에 맥내 대장간에 들러서 구경하기로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무기에 별로 관심 없어서 여자애들한테 올리비안의 식당 가자고 했죠. 언니들 그렇게 배고파요? 한편 슈트롬은 경비대 훈련장에 도착했어요. 죽은 사람 검사를 왜 여기서 하냐고 모르는 척 물었죠. 코트 시체는 안 보이고 병사 무리가 그를 사방에서 둘러쌌죠. 알고 보니 다 슈트롬 떠보려는 연극이었어요.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국왕이 사건 상세 내용 비밀로 하고 마이너된 사람 신원 공개 금지령을 내렸거든요. 차별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려고요. 그런데 슈트롬이 그게 코트인 걸 알았어요. 그가 흑막이라는 증거죠. 슈트롬은 망설이지 않고 자기 인간 실험이라고 바로 불었죠. 맥내 집 가는 길에 다들 신나게 떠드는데 갑자기 근처에서 펑폭발이 벽에 구멍까지 뚫렸어요. 신은 슈트롬이 벌인 일이라는 걸 알았죠. 그는 아까 조사관을 쓰러뜨렸어요. 조사관은 마지막 힘으로 태자에게 슈트롬이 마인 사건 범인이라며 어서 떠나라고 경고했죠. 내가 뻣뻣하게 잠들면 내 아버지 완전 오열할 거야. 신은 바로 검 빼서 계속 공격했어요. 근데 이놈이 고위 마법사에다 마력서까지 써서 좀 상대하기 껄끄러웠죠. 신이 공중에 못 뜬다는 걸 알고 슈트롬이 쌩 날아올라 신을 놀렸어요. 위대한 현자의 손자인데 실력이 왜 이 모양이냐고요? 미안한데 나도 눈 깜짝할 새에 날아가서 내 주둥이 날려버릴 수 있거든. 슈트롬의 새까만 안경이 신공격에 와장창 깨지면서 중독자처럼 벌개진 눈이 드러났어요. 신은 바로 그가 마인이란 걸 알았죠. 근데 대체 왜 이성을 유지하는 거지? 슈트롬이 인류 멸망 음모를 떠드는 사이 지는 햇빛을 한 점으로 모아 힘을 길렀어요. 그리고 치명타를 날렸죠. 신의 공격 열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땅이 유리처럼 변해버렸어요. 슈트롬 시체는 없었지만 이번엔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마법 사단장이랑 기병대장이 왔을 땐 신이 이미 다 처리해 놓았어요. 소식 듣고 이제야 달려오신 겁니까? 싸움 끝났는데 이제 두 분 시체 치우러 오셨어요? 뭐 늙고 힘없으니 어쩔 수 없나 봅니다. 5화 마리아가 막 속마음 털어놓고 나왔는데 자기 아이돌 멜린다 현자님을 만났어요. 몰래 신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마리아까지 끌고 와 같이 구경했죠. 이 할머니는 자기 덜렁이 손자 연애를 엄청 걱정해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저 둘 어떠냐고 잘 될 것 같냐고 물었죠. 아니 왜 하필 저 둘 염장질에 제일 당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마리아는 누가 봐도 둘이 좋아한다는 걸 알았지만 정작 자기가 신을 좋아한다는 건 모르는 것 같대요. 지금까지 수많은 고백 다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첫사랑인 거죠. 오늘 아침에 다들 약속이 있었어요. 신 무기 만들러 대장간 가기로 했죠. 가는 길에 아우구스트가 친구 얼굴이 완전 변비 걸린 것처럼 시무룩한 걸 보고 물었어요. 너 엄청 슬프냐? 알고 보니 신은 슈트롬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신 말로는 훈련장에 남은 마법 흔적들 전에는 그냥 까만 구멍만 생겼대요. 이번 같은 폭발은 전혀 없었다고요. 신은 그 폭발이 어쩌면 자기들 눈속임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우구스트는 듣고서도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니 신한테 좋아하는 건 뭐든지 확 찔러버리래요. 아빠가 알아서 하신대요. 우리 집 엄청 부자라 돈이 통째로
그대로 쌓여 있어도 된대요. 아우구스트는 지금 슈트롬과 맞설 수 있는 건 신뿐이라고 단언했죠. 내가 죽으면 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최고 좋은 장비들 마음껏 갖추래요. 대장간에 도착하니까 맥이랑 올리비아가 밖에서 맞이했어요. 자기 일은 엄청 굼뜨면서 남 일에는 엄청 흥미로운가 봐요. 신은 올리비아가 왜 아침부터 맥네 집에 있는지 바로 눈치챘죠. 듣자마자 구경할 거 있겠다 싶어서 마리아가 껄껄 웃으며 올리비아를 옆으로 데려가 인사했어요. 일 집중하는데 아들이 자꾸 불러대서 맥 아빠가 버럭 소리쳤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우구스트 태자를 데려온 걸 보고 완전 기겁했죠. 식은땀 흘리면서 바로 무릎 꿇고 인사를 했어요. 황실에 불경하다고 감옥 갈 뻔했네요. 아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마인을 물리친 영웅, 현자의 손자 신까지 나타났죠. 맥 아빠는 오늘 아우구스트 부탁에 심장이 2번이나 멎을 뻔했어요. 아빠는 신에게 최고 멋지고 마음에 쏙 드는 무기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죠. 무기 얘기 다 끝나고 신이 갑자기 물었어요. 맥네 집 무기 말고 다른 것도 파냐고요? 아니 간판이 바로 앞에 떡하니 있는데 말이죠. 맥이 장신구 얘기 꺼내자 신이 거기에 보호 마법 걸어줄 생각했어요. 혹시 좋아하는 장신구 있냐고 물었죠. 근데 얘가 신이 반지 같은 장신구 선물하려는 건가 오해하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아니 웬걸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2마디 만에 신이 생각을 확 말해버렸어요. 희망에서 절망으로 추락한 거죠. 옆에 있던 사람들 이 덜렁이 청년 못 봐주겠다고 눈 부릅뜨고 정신 차리라고 혼냈어요. 실수만을 하려고 신은 그녀가 좋아하는 장신구 뭐든 사주기로 했어요. 근데 너무 많아서 눈 돌아가고 신이 주는 거니 직접 골라주길 바랐죠. 신은 단순한 디자인 반지를 골랐어요. 직접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행복했대요. 분위기가 아주 그냥 핑크빛으로 변했지 뭐예요. 아직 열 몇 살인데 얘들아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니? 드디어 훈장 수여식 날 처음으로 떠들썩한 박수와 엄숙한 분위기 속을 걸으니 신은 압도당했어요. 식은 아주 빠르게 끝났어요. 설마 했는데 국왕이 약속 지켰어요. 신을 정치나 군사에 끌어들이는 건 아무도 허락 안 한다고 모두에게 발표했죠. 평생 평화롭게 살게 해주겠다고 보장했죠. 그 순간 신은 이 아저씨 진짜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아침 문 열자마자 수십 명의 팬들이 대문을 막고 서 있었어요. 신이 나타나자 미친 듯이 달려들어 신을 완전 기겁하게 만들었죠. 세 사람은 결국 공간 이동 마법으로 학교에 가야 했죠. 문에서 나오자마자 신은 주지 가슴에 얼굴 박을 뻔했지 뭐예요. 다른 친구들은 셋이 갑자기 떡 나타난 걸 보고 엄청 신기해했어요. 신은 오늘 아침 집대문 포위당한 얘기 해줬어요. 근데 리는 신이 문 만든 마법에만 관심 있었죠. 그는 이게 그냥 2점 사이 거리 짧게 하는 마법이라고 설명했어요. 순간 이동 마법이랑 다르다고 짧게 말해줬는데도 리는 하나도 이해 못했죠. 신은 현자님도 이해 못하는데 내가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위로했어요. 나중에 이 마법 다 가르쳐 줄 테니 걱정 말래요. 다들 능력 키울 생각에 신은 엄청 신나서 기묘한 미소 지었어요. 아우구스트는 완전 소름 돋았죠. 요즘 이상한 일 많아서 안전하고 다음번 대비하려고 신은 다들 방어력이랑 공격력 키우고 싶어 했어요. 첫 번째는 각자 마력 제어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였어요. 신은 말할수록 얘들이 마력 제어에 대해 거의 모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했죠. 실습만이 제일 빠르다고 신은 마리아한테 마법 방패 시전해보라고 했어요. 방패가 다 엄청 약하다고 지적했죠. 자기 기본 공격 하나도 못 막아낸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자기 방패 시전하고 반지 방어 마법 발동 시험할 차례였어요. 역시 반지에 새겨진 마법은 엄청나더라고요. 그는 또 슈트롬이랑 싸우니에 들면서 슈트롬이 신에게 썼던 방패가 제일 세다고 했어요. 마지막은 자기 마력 제어 능력 뽐낼 차례였어요. 신이 마력 딱 풀자마자 분위기가 꽝 얼어붙고 멈춘 것 같았어요. 제때 멈춰야 했어요. 안 그러면 애들이 못 버틸 테니까요. 초고수급 마력 제어 실력을 목격한 거예요. 얘들은 이 스킬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 깨달았죠. 그래서 방과 후 다들 신 집에 가서 놀았어요. 멀리는 신이 자기 아는 마법 지식 친구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엄청 기뻐했어요. 이건 이제 얘들이 현자 손자 제자가 됐다는 뜻이죠. 듣기만 해도 멋지죠. 기회는 이때다 싶어 멀리는 천재 손자를 자랑 안 할 수 없었어요. 과정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과는 신경 안 쓰는 특별한 사고방식을 끝없이 칭찬했죠. 그러고는 신이 만든 공간 이동 마법을 시전했어요. 신이 천재여도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노력만 하면 신처럼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신을 너무 떠받들지 않게 하려 했어요. 그럼 신이 더 외롭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속셈은 멜린다가 힐급 보고 바로 알아챘대요. 다음날 아침 수업, 린이 얼굴에 붕대 감고 살짝 그을린 채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 집에서 마법 연습하다 실패해서 막 펑펑 터뜨렸대요. 신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를 반항적인 마법 소녀라 불렀죠. 설마 린이 그 이름 좋아할 줄이야? 모두한테 그렇게 부르라고 시켰어요. 신의 무기가 드디어 완성됐어요. 역시 아주 특별했어요. 버튼 누르면 칼날이 바로 튀어나왔죠. 이번에는 신이 장신구 사서 모두에게 마법 걸어 선물했어요. 다들 신나게 선물 받는데 아우구스트가 와서
신에게 이 검 군대에서 써도 되는지 허락 구했어요. 그건 순수하게 싸우는 무기일 뿐 마법을 쓰는 게 아니래요. 신은 거절 안 했지만 아이디어가 토니거라 아우구스트는 토니 의견도 물어봐야 허락받을 수 있었어요. 아우구스트는 전쟁이 아주 코앞에 다가왔다고 털어놨죠. 블로스피아 제국이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력을 모았대요. 전쟁 나면 동원 예비군에 들어가야 한대요. 근데 어거스트가 강제로 군대 보내진 않겠다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말랬죠. 하지만 역시나 메이는 친구들이 소중해서 전쟁 나면 꼭 참전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블로피아 제국에선 스파이가 국왕에게 메인 왕국의 마물 증가 상황을 보고하며 행동할 때가 무르익었다고 전합니다. 6화 블로피아 국왕은 제츠에게 제대로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왕국 군대는 점점 늘어나는 마물들과 힘겹게 싸우고 있었죠.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 속 국경지대 이웃 나라의 기습 공격에 대비할 병력이 부족했어요. 병사 하나가 다급하게 뛰어와 마물이 더욱 늘어나 수도까지 난리가 났다고 보고합니다. 수도가 함락되면 나라가 머리 잃은 뱀 신세가 될 거란 걸 안 국왕, 즉시 국경의 전 병력에게 마물을 소탕하고 권력의 중심지를 사수하라며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블로피아 군대 철수 소식은 빠르게 이웃나라 마법 사단장과 기사대장 비에 들어갔죠. 둘은 즉시 블로피아 군을 전멸시킬 천재일우의 기회라 판단합니다. 그때 블로피아 국왕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날 안에 마물을 모두 소탕하지 못하면 월급은 없다고 부하들에게 명령하죠. 개인 방으로 돌아온 국왕은 서촘이 태연하게 왕좌에 앉아 자신을 도발적으로 바라보는 걸 발견합니다. 서촘은 원래부터 국왕을 직접 죽여 왕좌를 차지하려 몰래 계획하고 있었죠. 그는 국왕에게 유언 한마디 할 기회도 안 주고 즉시 온몸을 봉인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끔찍한 일격으로 순식간에 국왕을 먼지로 만들어 대지로 돌려보냈습니다. 3일 후 마법 사단장과 기사대장은 블로피아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마물이 일으킨 파괴 수준을 파악하려 상황을 살피던 중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다름 아닌 서촘이었죠. 그는 자신이 두 나라 전쟁의 배후이자 모든 것을 조종한 장본인이라고 자백합니다. 왕국을 도구 삼아 제국의 전력을 소모시키고 자신의 손으로 마물이 넘쳐나게 해 양측 모두 피해를 입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번엔 서촘이 블로피아 백성 상당수를 마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지휘관은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되기 전 즉시 철수해 기광에게 비상 상황을 보고하기로 합니다. 서촘을 더는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이 사건 후 마법 학교들은 학생들의 전투 능력 강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나라가 다시 위험에 처할 상황에 대비해 마법학원은 기사학원과 협력하여 공동 훈련 프로그램을 개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여학생들은 긴장 반, 설렘 반이었습니다. 두 학원이 원래부터 숙적 관계였기 때문이죠. 마법학원 학생들은 보통 마법에만 집중하고 신체 단련을 더해서 흔히 허약하다 불렸고, 기사학원은 주로 신체 단련을 해서 마법학교 학생들을 약골, 기운 없다고 놀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법 쪽 학생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기사 쪽은 머리 단순하고 근육밖에 없다며 반격했고, 심지어 토니와 줄리트도 기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놀리는 이 모습이 답답하단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신은 양측 분위기가 긴장되는 걸 느끼고 살짝 끼어들어 누구나 강점과 약점이 있고 중요한 건 서로 보완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동의했죠. 신은 싸움에서 검과 마법 모두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세실리아는 이런 맞는 기사를 누가 키워냈는지 정말 궁금해했어요. 신은 그게 마이클이라고, 아주 엄격한 스승이었다고 답합니다. 모두 놀라 눈이 동그래졌죠. 알고 보니 마이클이 바로 기사대장 전임자였던 겁니다. 검성이라 불리는 유명 인물이었죠. 신의 친할아버지는 아니었지만 현자, 선인, 그리고 검성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이상적인 환경에서 태어난 건 분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신은 자신의 스승에게 그런 별명이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대화가 딴 길로 새는 걸 알아챈 신은 지금 중요한 건 훈련 목표에 집중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훈련의 의미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지만 여학생들은 쉽게 넘어가 주지 않았죠. 특히 그들은 앙심을 잘 품는 편이라 이번 훈련은 팀별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마법학원 학생 넷과 기사학원 학생 넷이 8명 팀을 이뤄 숲에서 마물을 소탕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실전 전투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점점 늘어나는 마물수를 통제하는 데도 기여했죠. 신은 기사학원 수석인 클로, 차석인 미잔다 콜리, 그리고 눌과 켄과 팀이 됐습니다. 대충 봐선 기사 쪽 팀이 좀 거만한 듯 했지만 모두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신은 친근하게 웃으며 그들 중 마물과 싸워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기사팀은 신이 마인을 쓰러뜨린 업적을 자랑한다 오해하고 자신들이 알아서 마물을 소탕할 테니 방해하지 말라고 신의 팀에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트는 상황을 보고 기사팀에게 마법사 도움 없이 직접 싸워보라 도전했습니다. 팀원들 실력이 모두 높았기 때문에 학교는 그들을 숲 깊은 곳에서 훈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긴 위험 구역이지만 강한 마물이 나타날 확률도 높았죠. 오늘 감독관은 식스 형과 제트 누나였습니다. 둘은 서로 싫어하기로 유명했죠. 신은 부디 이 순간 싸우지 않길 빌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마주치자마자 불편한 눈빛을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행히 둘 다 팬이 많아 둘러싸여 제때 떨어졌습니다. 아니었으면 전쟁 났을지도 모르죠. 신은 원래 식스형을 따르는 사람이 많은 건 익숙했지만 제트 누나에게도 팬이 많다는 건 꽤 놀랐습니다. 훈련 도중에도 식스형이 틈틈이 수작을 부려 맞이하는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식스형을 원래 좋아했던 미잔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수건을 물고 속으로 울었습니다. 신은 추적 마법으로 마물 한 마리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기사 학원 학생들은 긴장하며 즉시 칼을 뽑았지만 그게 멧돼지 한 마리인 걸 보고 김샜죠. 신은 마물이 아니어서 식사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아쉬워했습니다. 기사팀은 공격하려 했지만 한 방도 맞추지 못하고 오히려 들이받혀 나뒹굴었습니다. 신은 노련한 기술로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마물을 쓰러뜨려 모두를 눈이 휘둥그레지게 놀라게 했습니다. 세실리아는 치유 마법으로 기사팀이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남자애들은 그녀의 하얗고 순수한 마음에 반해 신이 대놓고 질투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잔다는 오늘 세실리아 앞에서 2번이나 점수를 잃어 짜증이 났습니다. 식스형은 마물 무리가 자신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100마리 이상으로 추정됐고 그중 한 마리는 반응이 아주 강했습니다. 기사 학생들은 당황하며 물러나려 했지만 반면 신은 망설임 없이 맞서기로 자원했습니다. 폭발계 마법을 안 쓴 지 오래돼 이번에 크게 한 방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강력한 반응을 일으켰죠. 듣는 사람들은 고개만 저을 정도로 복잡한 기술이었습니다. 식스형이 말한 위험한 마물은 알고 보니 제왕급 마물인 호랑이였습니다. 다른 마물들을 쫓아 한 무리가 된 거였죠. 신은 숲 전체를 평탄하게 만들 정도로 강한 일격을 날렸습니다. 나무에 가려져 모두들 날이 어두워졌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공격 후 빛이 사방에 가득 찼습니다. 미잔다는 자신의 학원 수준이 아직 한참 멀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세실리아에게도 남자친구와 시비를 건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라는 두 글자를 듣자 신과 세실리아 둘 다 얼굴이 빨개지며 즉시 부인했습니다. 둘 다 속으론 좋아 죽으면서 괜히 부끄러워하는 게 누가 봐도 티났지만요. 치화, 좀 더 가자. 신의 팀은 거대한 곰 마물을 또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팀 전체가 호흡이 아주 잘 맞아 빠르게 괴물을 쓰러뜨렸죠. 미자가 검으로 마무리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법사들은 괜찮았지만 기사들은 조금 긁혔습니다. 세실리아는 자진해서 그들을 치료해주겠다 했고 슈가트는 신의 마법사 팀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의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만 봐도 정말 대단하다고 했죠. 분명 이전엔 초보였는데 현재는 능숙하다며 학원 내 최고의 마법사들 못지않은 실력이라며 슈가트는 그들이 사용한 발전 비법이 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은 학교에서 새로운 마법 연구팀을 만들었다고 아주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팀의 모든 학생들은 신이 멀리니 그때 자신에게 가르쳐줬던 수련법을 다시 가르쳐줬다고 했죠. 슈가트는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느끼고 계속 캐물었습니다. 신은 자신이 마법 사용할 때 상상하는 방식도 가르쳐줬던 걸 그때야 기억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핵심이라 슈가트는 즉시 파고들며 신에게 연구팀이 하는 것을 자신에게도 가르쳐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신은 흔쾌히 응하려 했지만 어거스트가 막아서며 슈가트가 군인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가 신의 마법을 배운다면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고 실수하면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현재 두 나라 상황이 매우 긴장돼 있는데 이 힘이 이웃 나라 손에 들어가면 마인이 나오기도 전에 인간 스스로가 세상을 먼저 파괴할 거라 했습니다. 신은 잘 이해가 안 갔죠. 슈가트에게 마법 조금 가르쳐주는 게 뭐 그리 심각하냐고. 어거스트는 한숨 쉬고 얼굴 찌푸리며 신에게 아직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냐고 나무랐습니다. 그가 전쟁을 일으킬지 안 일으킬지는 현재 결론 내릴 수 없다며 어거스트는 연구팀 사람들에게도 이 힘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뒀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을 힘을 독점한다 해도 괜찮다고 결국 신도 자신의 무시무시한 힘을 더는 퍼뜨려선 안 된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슈가트는 연구팀이 그렇게 빠르게 발전하게 만든 수련법을 고집스럽게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거스트는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하루 2번 마력 제어 연습을 하고 매일 제어하는 마력 양을 조금씩 늘린다고 살짝 알려줬습니다. 그저 이렇게 단순할 뿐이었고 그게 슈가트에게 너무 간단해서 그 자신도 믿지 못했습니다. 어거스트는 그게 확실하다며 세실리아와 마지아를 불러 그에게 마법 방패 시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방패가 너무 두꺼워 슈가트조차 감탄사를 내뱉었고 마지아는 자신들은 이제 겨우 이 정도까지 연습했을 뿐이고 신의 방패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친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쯤 되니 슈가트도 안 믿을 수가 없었죠. 마지아가 자신들 기술이 아직 한참 부족하다며 겸손하게 말하자 슈가트가 작업을 걸었고 마지아는 얼굴이 빨개지며 넋을 잃었습니다. 훈련은 거기까지였고 약속 장소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신의 팀은 순조롭고 화목하게 훈련을 마친 반면 다른 팀들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토니 팀은 중학교 시절 옛 친구와 바로 팀이 됐는데 그 친구는 항상 그를 앙심과 증오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틈만 나면 토니에게 마법 학교로 도망친 겁쟁이라 욕해 토니도 어찌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마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멍청이와 다른 기사들은 교사의 말은 무시하고 돌격하며 겁만이 말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과는
토니는 마물에게 한 방도 빠짐없이 물어뜯긴 것이었죠. 한 마리도 쓰러뜨리지 못하고 고전하자 토니 팀은 마법을 사용해 마물을 처치하고 그 멍청이들을 구해내야 했습니다. 토니에게 구출되었음에도 그들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여전히 앙심 품은 태도를 유지해 마트가 눈엣 가시로 여겼지만 토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시절 좋아했던 여학생이 자신에게 고백하고 연애했기 때문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토니와 사귀어서 그 친구가 그런 거지만 얼마 안 가 둘은 헤어졌다고요. 키스까지밖에 안 했는데 알고 보니 형제 같은 사이가 원수가 된 깊은 이유는 한 여자 때문이었던 겁니다. 듣기만 해도 그 친구가 불쌍해서 속이 쓰릴 지경이었죠. 다른 한편 앨리스 팀은 여자라는 이유로 기사들에게 내내 놀림 받았습니다. 마물이 나타나자 그들은 여자들 앞에서 잘 보이려 돌격했지만 결국 한 마리도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무시당한 것 때문에 열받은 앨리스와 이지는 마법을 사용해 그들을 쓰러뜨리려 했지만 린이 더 빨랐습니다. 번개로 그들을 전부 날려버렸죠. 돌아왔을 때 모두 머리카락이 솜사탕처럼 꼬불꼬불해졌습니다. 팀 전체가 모였고 신은 이상하게 여겨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히히 웃으며 가장 짧은 한 문장으로 설명했고 신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훈련 어땠냐고 되물으니 마가 딱 까발리는데 신이랑 둘이 온종일 염장 질렀대요. 그 바람에 신이랑은 완전 쑥스러워졌고 는 변명하려는데까지 학세에서 놀리는 통에 죽을 지경이었답니다. 물론 이건 농담이고요. 사실 진지하게 말하길 오늘 신이 뒤에서 절제하며 도와준 덕분에 훈련이 엄청 성공적이었대요. 문득 신은 친구들을 국가 기밀에 엮이게 했다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생각할수록 얼굴이 시무룩해졌죠. 는 왜 신이 갑자기 슬퍼졌는지 모두에게 다시 설명했어요. 이 기회에 상기시키고 까지 시켰죠. 졸업 후 이들은 분명 나라의 고위 관리들이 될 거라고요. 어쩌면 지휘관이 직접 이끄는 특수팀이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감시를 받게 될 거래요. 신은 정말 미안했어요.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으니까요. 그래서 사과했지만 신이 생각했던 반응과는 달랐어요. 모두들 자신이 강해지고 나중에 안정된 삶을 살게 돼서 기뻤답니다. 게다가 국가기관에 참여하게 되니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오히려 그들이 신에게 감사해야 했죠. 신은 이에 깜짝 놀랐고 금세 마음을 되찾았어요. 는 바로 신에게 상기시켰죠. 아무리 신을 지지해도 한계가 있다고. 제발 그런 이상한 짓 좀 버리지 말라고요. 그때는 아무도 못 구해줄 거라고요. 다음날 아침 일에는 예전에 신이 자주 훈련하던 공터로 갔어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마음껏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죠. 한창 훈련하는데 갑자기 모두를 불렀어요. 중요한 일 때문이었죠. 이건 국가 기밀이라 보통 사람에겐 말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조만간 높은 지위에 오를 거니까요. 마인과 맞서 싸워야 한다면 이들이 중요한 자원이 될 거예요. 최근 받은 보고에 따르면 블루 제국이 마인에게 완전히 초토화되었대요. 백성과 마을의 피해는 비참함 두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죠. 귀족들은 예의 없이 끝까지 추적당해 전멸했어요. 백성들도 거의 모두 죽었답니다. 적이 마인이었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도 도울 수 없었어요. 더 심각한 건 습격 후 마인의 힘이 자꾸 강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마인이 되는지는 알 수 없었죠. 마인 한 명만으로도 한 나라를 뒤집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이신은 이번 여름에 훈련 캠프를 열기로 결심했죠. 모두의 힘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어디서 훈련할지는 아직 몰랐어요. 는 누구 영지가 적합한지 보고 거기로 가자고 제안했어요. 는의 영지로 가자고 했어요. 거기 온천이 아주 끝내준다고요. 말할 것도 없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신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하니 아주 찬성하셨죠. 그런데 멜린다가 후견인은 누구냐고 묻자 신은 어리둥절했어요. 왜 후견인이 필요하냐고? 바로 멜린다에게 한바탕 혼났죠. 또래 남녀들이 한 집에서 같이 자는데 감시하는 사람 없으면 애들이 사고나 칠 거냐고요. 게다가 그 손자는 걸핏하면 사고 치는 애라 말만 들어도 불안하다며 멜린다와 멀리는 훈련 장소까지 함께 가기로 결정했어요. 가는 길에 신은 할머니가 만든 위대하고도 흔한 마법 도구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이는 신을 무척 자랑스럽게 했지만 옛 무용담을 다시 듣는 멜린다는 쑥스러웠죠. 게다가 옆에서 멀린이 놀리니 멜린다가 멀린에게 얼른 입 다물라고 소리쳤어요. 해질 무렵 이레는 갑자기 중급 마수대에 둘러싸인 걸 깨달았어요. 모두들 힘을 보여 마수를 물리치고 싶어 했기에 신이 카드 뽑기 게임을 제안했죠. 는 운 좋게 뽑혔고 번개 한 방으로 마수대가 터져 산산조각 났어요. 마차 안에 있던 멀리는 요즘 애들 정말 발전했다고 칭찬했죠. 하지만 멜린다는 신 한 명만으로도 피곤한데 이제는 작은 괴물들이 한 무 더 늘었다고 투덜댔어요. 나중에 얘네들이 또 어떤 소동을 벌일지 모르겠다고요. 그날 밤 일행은 마침내 애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곳의 유명한 온천탐을 즐기는 거였어요. 편안할 때 사람은 마음속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죠. 멀린도 신의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신이 외롭지 않게 해줬다고요. 그는 신이 또래 친구 하나 없는 걸 무척 미안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신이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자 정말 기뻐하며 그들에게 감사했죠. 멀린뿐만이 아니었어요. 저쪽 멜린다도 마찬가지였죠. 그녀도 모두에게 감사했어요. 자신의 재능 있는 손자의 친구가 되어줘서요. 그리고 아이들의 훈련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8화 다음날 학생들 일행은 특별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이번에는 멀린에게 마력 통제법을 멜린다에게 마법도구 제작법을 직접 배웠죠. 이 두 위대한 선배의 오랜 경험과 세심한 지도 덕분에 수업은 매우 순조롭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신의 기대대로 대륙 전역의 이름난 분들에게 직접 배우는 거니까요. 실력이 안 느는 게 이상한 일이죠. 멜린다는 훈련을 관찰한 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주문 없이 연속으로 마법을 쓸 수 있다고 했죠. 심지어 황실 마법 사단도 항복할 정도래요. 심지어 농담으로 곧 황궁에 얘네들을 스카우트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신은 그 말을 듣고 자만하기는커녕 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더 열심히 훈련해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이후 신은 수백 마리의 마수를 물리쳤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신의 친구들 모두 완전히 충격받았습니다. 모두 자신이 꽤 강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신이 이렇게 훨씬 앞서 있을 줄이야. 어떤 이는 소리치며 모두에게 얼른 방어막을 치라고 했죠. 자칫하다 신에게 언제 날려질지 모른다면서요. 신은 그때 새로운 마법 기술을 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력을 집중해서 엄청난 힘으로 폭발적인 일격을 날렸습니다. 멀리 떨어진 산맥 전체가 순식간에 초토화되었죠. 땅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먼지가 사방으로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물론 산 몇 개가 더 사라졌습니다. 멜린다는 놀라기도 하고 화나기도 해서 너무 심하게 한 죄로 신의 머리를 몇 대 때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술의 특별한 점은 엄청난 위력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이 모든 힘을 한쪽 방향으로만 조절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아무렇게나 퍼져나가지 않도록 말이죠. 그날 밤가 신을 찾아와 순간 이동 게이트를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황궁으로 급히 돌아가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다들 예쁜 여동생이라도 만나러 가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급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정말 여자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였습니다. 오거스트의 정식 약혼녀였죠. 쉬지도 못하고 오거스트는 엘리에게 맹렬히 혼났습니다. 엘리는 오거스트가 훈련 간다며 자신과 여동생을 집에 두고 가서 지루해 죽는 줄 알았다고 질책했죠. 여동생도 이 기회에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오거스트가 자신이 멜린다 할머니의 열렬한 팬인 걸 알면서도 따라가지 못하게 했다고 탓했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우정은 잎에 떨어진 물처럼 소용없다며 오거스트는 두 여자애가 위험에 처할까 봐 못 가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인 국왕은 이 일에 대해 매우 관대했습니다. 멀린 할아버지와 멜린다 할머니가 계시면 분명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을 거라고 믿었죠. 결과적으로 오거스트는 이 두 골칫덩어리를 훈련 장소까지 데려가야 했습니다. 신은 속으로 엘리가 오거스트가 다른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추파받는 것을 걱정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엘리가 정말 걱정한 사람은 바로 신 자신이었다는 것을. 신과 오거스트가 그림자처럼 붙어 다녀서 엘리가 질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죠. 신은 이 말을 듣고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에서 삼각관계의 제3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오거스트의 여동생은 더 심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멀리 날아가서 절친을 뺏고 뺏기는 종류의 영화를 상상했습니다. 얼굴은 천진난만했지만 머릿속은 극도로 자유분방했습니다. 점심 식사 중 오거스트는 신에게 애게 마음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고백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오거스트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명확하게 그릴라이트를 켰는데 신이 계속 머뭇거리다가 다른 사람에게 뺏기면 당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신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가 자신을 좋아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녀가 단지 착해서 자신에게 그렇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오거스트는 이 말을 듣고 그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물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언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고백은 남자의 책임이니 신은 더 이상 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후 일행은 다시 모여 함께 놀았습니다. 메이라는 이름의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신과 가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칭찬했습니다. 순진한 말에 둘 다 익은 토마토처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엘리와 메이는 그 후 멜린다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딸 네이이 더없이 사랑스럽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신에게 애정 어린 꾸중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신을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다면서요. 모두들 와하 웃으며 동조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자신과 신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는 분명 아주 귀여울 거라고요. 그러니 걱정 말라고요.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순식간에 도망쳤습니다. 오거스트는 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가볍게 상기시켰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신호인데도 고백하지 않는다면 언제 하겠냐고요, 이 바보야. 그날 밤 신은 호숫가에서 혼자 달을 바라보고 있는 를 만났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고백했습니다. 는 즉시 동의했고 신은 더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낭만적인 순간을 즐기고 있을 때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들 모두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멀린 할아버지와 멜린다 할머니도 함께 있었죠. 분위기는 더욱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멜린다 할머니는 크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비 손녀를 오랫동안 눈여겨보고 있었다고요. 이제야 이 사고뭉치 손자가 나서는 걸 본다고요. 하지만 연애하느라 힘 기르는 훈련 잊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씨는 일행을 해변으로 이끌어 훈련했습니다. 훈련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마법을 결합한 배구 게임을 벌였습니다. 금발머리 여자애 올리비아가 첫 공을 9겹 구름 위 하늘 높이 날렸습니다. 올리비아는 즉시 공을 받고 토니와 협력하여 바람 마법으로 스파이크했습니다. 그 후 올리비아가 불 마법으로 공에 힘을 더했습니다. 공은 숯덩이처럼 뜨거워져 마에게 똑바로 날아갔습니다. 마는 도저히 받을 수 없었고 뒤로 날아갔습니다. 게임은 계속 활기차게 이어졌습니다. 공이 선탠하고 있던 엘리와 메이 쪽으로 똑바로 날아갈 때까지요. 다행히 멀린 할아버지가 제때 나타나 구해줬습니다. 안 그랬으면 주 여자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겁니다. 멀린 할아버지는 놀이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서 좀 쉬라고요. 그날 밤 일행은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방 안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멜린다 할머니가 확인하러 가보니 방은 불이 꺼져 깜깜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들 모두 이불 속에 들어가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신은 와 함께 숨어 있었는데 그의 손이 실수로 부드럽고 우유 냄새 나는 곳에 닿았습니다. 신은 깜짝 놀랐고 결과적으로 멜린다 할머니에게 현장을 잡혔습니다. 그리고 모두 끌어내 평생 잊지 못할 꾸중을 들었습니다. 부화 어젯밤 일을 떠올릴 때마다 신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잤죠. 멍하니 식당으로 가던 신은 침실에서 나오는 그의 연인을 마주쳤습니다. 어제의 장면이 다시 떠올라 둘 다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남자인 신이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깼습니다. 더 어색한 방법으로 요와 함께 식당에 가자고 권하며 안 그러면 음식이 식어버린다고요. 식당 가는 길이 이 길밖에 없냐 이 사람아. 도 무척 부끄러웠지만 신에게 아주 급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출장 떠나기 전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죠. 그 일은 바로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께 알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귄 지 채 24시간도 안 돼서 두 어린 연인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 속도라면 신의 연애 고수들도 못 따라올 겁니다. 는 여전히 꽤 부끄러워하는 동안 신은 곧 공식적으로 장인 장모님을 만날 생각에 무척 기뻤습니다. 그는 에게 안심시켰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 일이고 앞으로 두 사람에게 유리할 거라고요. 는 대담했지만 미래의 장인 장모님 앞에서 신은 긴장과 압박감에 끊임없이 침을 삼켰습니다. 애 아버지는 두 아이가 이렇게 일찍 온 것을 보고 분명 매우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얼른 말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온 용기를 다 모아 간신히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두 분께 따님의 남자친구로서 교제 허락을 구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두 분은 잠시 놀랐지만 바로 그 순간 아버지가 기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신의 손을 잡고 연신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선택해줘서 감사하다고. 그 말에 신은 너무 충격받아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보 아저씨가 오늘이 정말 행복하고 운 좋은 날이라고 떠들어대는 동안 실리의 엄마는 진지해졌어요. 가볍게 한마디 했을 뿐인데 보 아저씨는 꼼짝없이 따랐죠. 두 사람 연애를 허락하기 전에 신에게 꼭 물어볼 게 있대요. 확실히 해야 한다고. 자기들은 귀족 가문이라 실리는 약혼 안 한 사람과 연애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둘이 약혼해야 딸을 안심하고 신에게 맡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24시간 만에 친구에서 연인으로 그리고 예비 남편으로. 이건 뭐 광속보다 빠른 전개라니. 진짜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현실에선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 없으니 따라하지 마세요. 신이 자기 제안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 딸에게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된 실리 엄마는 두 사람 관계를 허락했어요. 그리고 실리에게 축하를. 드디어 몇 년간의 솔로 탈출 꿈을 이뤘네요. 오늘 훈련에는 엘리와 메이도 구경 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마법 쓰는 모습이 너무 멋져서 엘리는 완전 부러워했죠. 그런데 멀린이 자기들도 마법 배워보겠냐고 제안하자 엘리는 부끄러워하며 거절했어요. 자기는 마법 재능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이었죠. 메이만 신나서 참여했어요. 멀리는 아이에게 가장 간단한 것부터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메이에게 진짜 마법 재능이 있었죠. 어린데도 마력이 어마어마해서 멀린조차 감탄사를 참지 못했고 아이는 무척 신나했어요. 앨리스는 메이 공주에게도 오빠처럼 강력한 마법사가 될 재능이 있을 줄은 몰랐죠. 그걸 본 뒤는 승부욕이 불타올랐지만 너무 무리하다가 펑 하고 터져버렸어요. 옆에 있던 멜린다는 배를 잡고 눈물까지 흘리며 둘을 놀렸어요. 메이한테 여러모로 추월당하지 말라고. 멜린다가 자기들 보고 애보다 가슴이 작다고 놀리는 걸 깨닫자 무서운 눈으로 메이를 노려봤죠. 아이는 겁먹고 신 뒤로 숨었는데 오빠는 삐진 척 연기했어요. 친오빠 여기 있는데 딴 놈 뒤에 숨는 건 무슨 신보냐. 이거 또 벌 받아야겠네. 아이는 무서운데 더 무서워졌죠. 잠시 후 신이 새로운 마법을 연습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모두들 기겁하며 그에게서 멀리 도망쳐 보호막 뒤에 숨었죠. 신이 자기들에게 공격 마법을 실험하는 게 아니라는 말에 그제야 조금 안심하고 다가갔어요. 그래도 엄청 불안해했죠. 하지만 신은 진짜 공격
공격 마법을 실험한 게 아니었어요. 돌 하나만 있으면 됐죠. 주문을 외우자 돌이 공중으로 떠올랐고 모두들 멍하니 지켜봤어요. 신은 이걸 부유 마법이라 불렀어요. 실험에 성공하자 신은 바로 자기 몸에 마법을 썼어요. 처음으로 날아보니 너무 신나서 계속 빙글빙글 돌았죠. 아래에서 멍한 표정으로 올려다보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썼어요. 이번에도 그는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는 걸 만들어냈어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메이도 금방 정신 차리고는 신에게 이 마법을 가르쳐달라고 신나서 졸랐어요. 아이도 새처럼 날아보고 싶었죠. 그런데 마리아가 말렸어요. 지금 치마 입고 있는데 날면 속옷 다 보인다고. 메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죠. 아침에 약혼했지만 신과 실리는 저녁이 돼서야 할아버지, 할머니께 이 사실을 알리러 갔어요. 진작 말씀 안 드린 게 죄송해서 그는 연신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이 두 아이가 함께 할 건 시간 문제였지만 멜린다는 다른 게 걱정이었어요. 그날 밤 당장 실리 부모님을 찾아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했죠. 멜린다는 신이 두 사람의 친손자가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만약 실리 부모님이 신이 자기들 손자라서 동의한 거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죠. 실리 아빠는 잠시 침묵하더니 설명했어요. 비록 약간 실망했지만 그게 자기 딸과 신의 약혼을 허락한 이유는 아니라고. 실리 역시 진심을 말했어요. 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랑했고 그때는 그가 현자의 손자인 줄 전혀 몰랐다고. 그러니까 신 그 자체를 좋아했다는 거죠. 오해가 풀렸어요. 양가 부모님은 이 기회에 약혼 날짜를 잡기로 했어요. 논의라고 말했지만 사실 바로 다음날 약혼식이 열리게 됐죠. 그 다음날 아침 팀원 모두 절대 방어의 마법진이 새겨진 새 제복을 선물 받았어요. 한동안 훈련한 후 오늘은 재앙급 괴물과 실전 훈련을 위해 숲으로 들어갈 거예요. 모두들 엄청 무서워했지만 신이 저 제복으로는 아무것도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다고 안심시키자 그제야 안심하고 출발했어요. 잠시 후 그들은 재앙급 마수의 마력을 느꼈어요. 첫 번째로 나선 사람들은 바로 실리, 율리우스, 주주, 맥스, 그리고 올리비아였죠. 그들은 모두 순수 서포트 계열이라 아우구스는 꽤 걱정했어요. 하지만 신은 아우구스를 위로했어요. 지금 그들의 실력은 재앙급 마수와 1대1로 붙어도 충분하다고. 과연 그랬죠. 나타난 지 몇 초 만에 그 마수는 5사람에게 맞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뼈 조각 하나 남지 않았죠. 순수 서포트 계열도 저렇게 싸우는데 공격 계열이 못할 리 없죠. 자신감을 얻은 덕분에 오늘 훈련은 완벽했어요. 모두 재앙급 마수 한 마리씩 스스로 쓰러뜨렸고 모두 철저히 성장했죠. 이제 오늘 밤 신의 차례만 남았어요. 신이 머리를 매만지는 동안 하얀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실리가 들어왔어요. 신은 계속 귀엽다고 칭찬하는 걸 멈추지 못했죠. 약혼식은 모든 친구와 가족의 축복 속에서 그리고 국왕의 증명 아래 진행되었어요. 일영화. 그날 아침 하늘은 수정처럼 맑았어요. 오빠 언니들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자 어린 메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마치 평생 본 적 없는 기적을 발견한 듯 눈빛이 황홀하게 빛났어요. 메이는 심지어 보호용 바지까지 미리 챙겨 입었어요. 혹시 날다가 보이면 안 들게 보일까 봐요. 그 모습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죠. 팀원들은 밝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어요. 부디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주변 남자들이 코피 흘리는 일만 없기를 바랄 뿐이었죠. 한편 다른 곳에서는 스트롬 진영이 초기 목표를 달성했어요. 제국 영토 내의 모든 마을과 도시를 전멸시켰죠. 모든 일이 끝나자 스트롬은 또다시 무료해졌어요. 다음에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것에도 흥미가 없어 보였죠. 그는 그저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게으른 눈빛으로 미동도 없이. 하지만 마족 진영의 모두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에게 마족으로 변한 자들은 새로운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죠.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전쟁을 이웃 국가들로 확장하고 전 세계를 마족 제국의 통치 아래 통일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들은 열띤 논쟁을 벌이며 온갖 전략을 내놓았어요. 하지만 스트롬에게 그 모든 말은 머리만 아프게 할 뿐이었어요. 그는 참여하고 싶지 않았죠. 그는 너무 게을러서 야심을 품을 생각도 권력에 관심 가질 마음도 없었어요. 그에게는 말만으론 누구도 배불릴 수 없고 괜히 힘만 빼는 일이었죠. 그렇더라도 마왕이라 불리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두운 기억, 시간 속에 묻혀버린 과거의 한 조각이 남아있었어요. 스트롬은 한때 정직한 지도자였죠. 백성을 위해 헌신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 주는 정책을 펴고 상인에게 농산물 파는 걸 돕기 위해 직접 농사일에도 참여했어요. 작은 가정을 이루고 아내가 임신하면서 삶은 더 평화로워지는 듯했죠. 하지만 제국 귀족 계층의 질투심은 폭발을 기다리는 화약처럼 조용히 쌓여갔어요. 그들은 백성들이 스트롬의 영지로 몰려와 사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가 왕으로 선출되면 오랫동안 쌓아온 착취와 부정부패 시스템이 무너질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귀족들은 그를 제도로 유인해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게 하려는 음모를 꾸몄죠. 그가 없는 동안 그들은 기회를 틈타 마을의 소녀들을 납치했어요. 소녀들을 노예로 팔고는 스트롬이야말로 그 사건의 주범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렸죠. 그가 돌아온 날은 바로 백성들이 그가 온 마음으로 지켰던 그 백성들이 몰려와 그의 집을 불태우고 집단 관계 속에서 임신한 아내가 그의 눈앞에서 살해당한 날이었죠. 배신감은 스트롬을 극도의 분노로 몰아갔어요. 그는 파괴적인 에너지를 해방시켜 그 범죄에 동조한 자들을 모두 죽였죠. 그 순간
순간부터 제국에 대한 증오가 그의 피와 살에 깊이 박혔고 그는 서서히 변해갔어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고통과 분노를 품은 마족이 된 거죠. 그가 세계 정복 계획을 게으르게 회피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로제라는 인물이 중요한 임무를 맡았어요. 그는 떨어져 나간 마족 집단에 잠입하여 스커트 왕국을 공격하도록 선동하는 임무를 받았죠. 이집트 왕국과 접해 있는 나라인데 사실 이건 미끼 작전이었어요. 진짜 목표는 신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었죠. 마족이 나타나야 그 청년이 모습을 드러낼 테니까요. 다음날 아침 황궁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엄숙했어요. 아우구스의 즉위 승계식이 많은 귀빈과 백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죠. 그 순간부터 아우구스는 정식으로 황태자가 되어 나라를 번영으로 이끌 책임을 짊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식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도중 한 병사가 갑자기 달려들어왔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는 엄청난 수의 마족이 스커트 왕국 영토로 진격하고 있다고 알렸어요. 다른 병사 2명이 즉시 그를 붙잡았죠. 신성한 의식이 그런 나쁜 소식으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우구스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는 병사를 탓하지 않았죠. 오히려 제때 알려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는 마족과 관련된 모든 소식은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고 단언했죠. 그는 백성들 앞으로 나섰어요. 패닉에 빠질 필요 없다고. 이제 왕국에는 두 위대한 현자와 전설적인 선인의 손자가 지켜주고 있다고 백성들을 안심시켰죠. 신뿐만 아니라 그의 곁에는 마법 학원의 우수 학생들, 바로 이날을 위해 끊임없이 훈련해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우구스는 당장 출발해서 눈앞의 위험에 맞서겠다고 당당히 선언했어요. 그 말은 정신적인 약과 같았죠. 광장은 온통 신뢰로 들끓었어요. 바로 이때 학생 무리가 걸어 나왔어요. 기세가 하늘을 찔렀고 위풍당당한 모습에 모두 감탄했죠. 신은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전선으로 내몰리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반응할 새도 없이 아우구스는 그에게 돌아보며 치밀음을 정하고 백성들에게 신뢰를 줄 만한 연설을 하라고 말했어요. 신은 당황했지만 임기응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모든 용기를 쥐어짜냈죠. 앞으로 나서서 팀 이름을 최강 마법이라 선언하고 마족을 물리치고 백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약속했어요. 물론 팀 이름은 멋있게 들리도록 영어로 지었고 나중에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현지 언어로 번역됐어요. 선서는 천둥 같은 박수 소리 속에서 끝났어요. 백성들은 젊은 세대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냈죠. 학생들은 쉽지 않은 여정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섰어요. 다가올 전투는 인간과 마족 간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운명을 바꿀 전환점이 될 거예요. 아직 학교 의자에 앉아있는 젊은 남녀들에게 이곳은 자신을 증명하고 첫 시련을 극복하며 혹독한 현실 세계로 발을 내디딜 순간이었죠. 1화 바로 이때 스커트 왕국에서는 마족이 다가온다는 신호탄이 하늘로 쏘아 올려졌어요.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과 마법사들은 극도로 긴장했죠. 그들은 성문을 죽을 힘을 다해 지키기로 맹세했어요. 성을 잃으면 결과는 비참할 테니까요. 불과 몇 초 후 100명이 넘는 마족들이 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처럼 돌격해왔어요. 기사단장은 즉시 남아있는 백성들을 대피시키고 동시에 지원군에게 알리라고 명령했어요.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는 지원군이 그렇게 빨리 올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마족들은 성벽을 부수기 위해 마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신이 만든 방어막 마법 도구 덕분에 그들의 공성작전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워졌죠. 그동안 신의 일행은 스커트 왕국으로 급히 날아가고 있었어요. 마차로 갔다면 며칠 걸릴 여정이었지만 비행 마법 덕분에 몇 분밖에 안 걸렸죠. 가는 길에 그들은 드문 평화로운 순간을 틈타 서로 놀렸어요. 특히 아직 애인이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었죠. 마리아가 가장 많이 놀림받는 대상이 되었고 그녀는 짜증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꼈죠. 속으로는 운 없는 마족들에게 모든 짜증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달 아래 스커트 영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 마족이 성 안으로 침입했다. 온통 혼란스러웠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고 거리는 부서지고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엄마가 딸을 안고 뒤쫓는 마족에게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힘이 다 빠져 거의 절망적이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다.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발차기 한 방으로 마족 하나를 날려버렸다. 동료는 멍하니 서서 무슨 일인지 몰랐다. 토도 나타났다. 착륙하며 신이 갑자기 내려와서 심장이 떨어질 뻔했다고 투덜거렸다. 남은 마족은 이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구원군임을 알아챘다. 하지만 도발적인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신에게 바로 쓰러졌다. 다른 편에선 토도 다른 마족 하나를 처리했다. 그 후 신은 재빨리 두 모녀에게 구조센터로 가라고 말했다. 눈앞의 황폐한 광경을 보며 신은 마족에 대한 깊은 증오심이 치밀어 올랐다. 그때 새로 책봉된 태자 아우구스트가 있었다. 그는 높은 곳에 서서 책임을 다했다. 자신을 소개하고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빨리 몸을 숨기고 구원군이 마족을 모두 없앨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했다. 마지아가 이 전투에서 그와 함께 싸울 동반자였다. 대형을 나눈 후 신은 시시리에게
미지아의 부상 치료 지원을 위해 구조소로 가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맥스와 올리비아에게 그녀를 보호하고 절대 다치지 말라고 부탁했다. 안 그러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했다. 세 사람은 전혀 몰랐다. 옆 건물의 빨간 머리 마족 하나가 몰래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이돌을 보는 광팬처럼 눈빛이 광적이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앨리스와 린이 싸우고 있었다. 한 명은 물, 다른 한 명은 불을 썼다. 몸집이 작아 종종 아이 취급을 받았다. 처음 들었을 때 앨리스는 린이 물을 뿌려줘서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엔 그녀가 폭발했다. 무례한 말을 짓거린 마족을 바로 태워버렸다. 두 소녀는 부상당한 기사를 구조소로 데려다 주려 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며 혼자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재빨리 떠났다. 그동안 수많은 마법사를 죽인 마족 무리의 우두머리가 아우구스트와 마지아 콤비를 만났다. 치명적인 일격을 맞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다. 도발하며 잠시 지켜본 후 그는 아우구스트가 파세더의 태자임을 알아챘다. 바로 그를 구원군의 우두머리라 생각했다. 그를 죽이면 저 팀은 무너질 거라 여겼다. 아우구스트는 부인하며 팀 이름을 소개할 때 웃음을 참아야 했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마지아가 즉시 공격했다. 하지만 그녀의 공격은 죽은 병사의 시신으로 막혔다. 그는 뻔뻔하게 그녀에게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했다. 하지만 마지아는 그럴 자격이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사람들 앞에서 여자에게 거절당했다. 그는 분노하며 달려들었다. 보고 갑옷이 없었다면 마지아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정도로 강력한 공격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벽으로 강하게 던졌다. 벽이 무너졌지만 그녀는 전혀 다치지 않았다. 자동 회복 보호층이 있는 제복이 그녀를 구해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는 게 장난감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죽은 마법사의 시신에서 마도구를 사용하며 여전히 방심했다. 그 마도구는 신이 만든 방어막을 포함하고 있었다.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하며 그는 계속 허세를 부리고 자만했다. 하지만 몇 분 만에 아우구스트와 마지아의 협공에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결국 적에게서 빼앗은 바로 그 무기로 쓰러졌다. 상대방이 가장 잘 다루는 무기를 쓰면 더 빨리 죽는다는 초보적인 교훈처럼 말이다. 그동안 줄리어스와 톤은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줬다. 한 명은 기술을 쓰고 다른 한 명은 마무리 일격을 날렸다. 둘은 강력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사상을 가진 수많은 마족들을 쓰러뜨렸다. 항상 인간에게 억압받았다는 핑계로 죄 없는 사람들에게 분풀이했다. 그런 상대에게 그들은 망설임 없이 가차없이 응징했다. 주지와 토니도 뛰어난 전투 콤비임을 증명했다. 한 명은 얼음으로 제압하고 다른 한 명은 바람처럼 검을 휘둘렀다. 적을 베는 것이 과일 베는 것과 같았다. 다른 마족 몇몇은 구조구역을 기습하기로 했다. 하지만 거기에 아무도 보호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한 건 너무 순진했다. 결과는 맥스와 올리비아에게 불타버렸다. 아무 유언도 남기지 못했다. 모두 중에서 가장 멋있는 건 역시 맨이었다. 혼자 행동했지만 마족 군대 전체와 맞설 수 있었다. 그가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마족 하나가 쓰러졌다. 멀리서 몰래 지켜보던 빨간 머리도 이 광경을 보고 겁을 먹었다. 더 이상 나서지 못했다. 아주 빠르게 마족 군대가 완전히 섬멸되었다. 자신들의 편이 너무 처참하게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스총 휘하에 놓인 하나가 미지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전체 이야기에서 두 번째로 강한 악당이라 불리는 자. 이때 그녀가 엄청나게 멋지게 등장했다. 끝난 줄 알았던 전투는 다시 새롭고 치열한 장을 시작했다. 1위화 전쟁은 가장 힘겹고 격렬한 순간을 맞고 있었다. 매 순간마다 수많은 중상 입은 병사들이 시시리에게 이송되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일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어느 곳이든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다. 시시리는 한 사람씩 치료했다. 아주 지쳤지만 입가에는 항상 미소를 띠고 병사들을 위로했다. 갑자기 한 여인이 겁에 질려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달려왔다. 시시리에게 남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사람을 아끼는 본성대로 시시리는 즉시 현장으로 갔다. 여인의 남편은 중상을 입었다. 상처에서 피가 끊임없이 흘렀다. 아마 내부 장기도 손상되어 숨만 쉬어도 피를 토했다. 상황은 극도로 위태로웠다. 여인의 간절한 애원 앞에 시시리는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바로 결연해져서 남편을 구하기 위해 치료했다. 같은 시간 전장에서 신은 매우 이상한 마력을 느꼈다. 다른 한쪽에서 미지아가 마음껏 기술을 펼치며 수많은 다른 병사들을 쓰러뜨리고 있었다. 그녀의 힘은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다. 남은 병사들은 얼어붙어 기술을 피하는 것조차 잊었다. 다행히 앨리스와 린이 제때 나타났다. 몸으로 미지아의 기술을 막아 병사들을 구했다. 게다가 그들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재촉했다. 거기 있다 죽지 말고 빨리 도망쳐. 남아있는 건 방해만 될 뿐이다. 그러니 알아서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소리쳤다. 린의 공격 앞에서 미지아는 아주 쉽게 피했다. 주문 없이 기술 발동 속도가 더 빨라졌지만 미지아를 맞추기엔 여전히 부족했다. 그럼에도 미지아는 린을 조금 높이 평가했다. 같은 시간 앨리스도 달려들어 공격했다. 하지만 미지아의 마법 갑옷이 너무 두껍고 발동이 너무 빨랐다. 꼬마의 공격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힘만 낭비할 뿐이었다. 앨리스는 자신이 미지아를 물리쳤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린에게 윙크하며 뒤에서 달려드는 힘의 파동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 힘이 꼬마를 한쪽으로 날려버렸다. 그럼에도 앨리스는 아주 빠르게 균형을 되찾았다. 상처도 순식간에 치료되었고 다시 돌아와 계속 싸웠다.
다만 앨리스는 여전히 미지아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몇 초 만에 꼬마는 땅에 납작하게 쓰러졌다. 린이 도우러 내려왔다. 하지만 미지아가 앨리스를 방패 삼아리는 친구에게 기술을 쓸 수 없었다. 미지아는 그들 모두 전초가 아마추어 같다고 비웃었다. 바로 그때 모든 마족들은 전원 철수 명령을 받았다. 계속 싸우고 싶었지만 현재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강제로 후퇴하여 나중에 재집결해야 했다. 그런 허락을 구할 시간 따윈 없었다. 마족 무리는 채 도망치기도 전에 신의 기술 한 방에 모두 하늘나라로 갔다. 군대 전체에 초상이 났다. 신은 계속 쫓아가서 마족 무리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옆을 보니 린과 앨리스가 심하게 당하고 있었다. 바로 그 생각을 접고 두 소녀를 도우러 달려갔다. 앨리스가 인질로 잡혀 있어서 린은 공격할 수 없었다. 수동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주지가 뒤에서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미지아가 갑자기 앨리스를 그녀 쪽으로 던졌다. 다행히 앨리스가 방패를 제때 켰다. 안 그랬으면 새까맣게 타버렸을 것이다. 토니가 뛰쳐나가 싸우려 했다. 하지만 기술 한 방에 벽에 부딪히며 날아갔다. 힘이 너무 강해서 벽이 즉시 크게 움푹 들어가다. 린도 그 직후 기절했다. 친구들이 미지아에게 한 명씩 다치는 것을 보았다. 앨리스는 엄청나게 화가 났다. 그녀와 맞서 싸우려 달려들었다. 누가 알았으랴 멋있는 모습은 2초도 못 가 기절해버렸다. 몇 분 동안 영화에서 퇴장했다. 이제 주지만 깨어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겁먹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다행히 신이 제때 나타났다. 그는 빠르게 린을 치료하고 그녀를 등 뒤로 가렸다. 린은 깨어나 신에게 경고했다. 미지아는 저런 잔챙이들과 다르니 그녀를 얕보지 말라고 전투 불능이 된 사람들을 주지에게 맡겼다. 신은 미지아와 한대일로 붙고 싶었다. 친구들이 다쳐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기 때문에 그는 아주 화가 나 있었다. 이 여자는 정말 잔인하게 공격했다. 그렇다면 신도 봐줄 필요가 없었다. 솔로로 몇 기술만 주고받았을 때 다른 동료들이 달려와 지원했다. 미지아는 상황이 좋지 않음을 봤다. 후퇴할 때라 생각했다. 바로 신의 친구들 쪽으로 달려들어 도망치려 했다. 신은 쫓아가고 싶었지만 다른 자의 기술에 가로막혔다. 신은 겨우 아우구스트에게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 달라고 외쳤다. 그리고 바로 그 후에 끔찍한 폭발이 덮쳤다. 신은 영화가 일찍 끝나지 않게 하려면 엄청난 힘을 다해 막아야 했다. 미지아를 붙잡지는 못했지만 모두 무사한 것으로 충분했다. 모두 미지아의 실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빠르게 물리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톰이 이 전투를 유발한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우구스트는 이 전투 뒤에 더 큰 음모가 있을까 봐 걱정했다. 그럼에도 이번 전투의 손실은 매우 심각했다. 그들은 후회할 시간이 없었다. 계속 일에 착수해야 했다. 알고 보니 미지아의 등장은 상부의 명령 때문이었다. 인생 망치기나 아는 쓸모없는 그 자가 도망치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는 신과 동료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즉시 후퇴해야 했다. 스톰은 실패 속에서 후퇴하는 마족 무리를 지켜봤다. 수치심으로 가득했지만 이 전투 후 그는 새로운 목표를 정했다. 바로 신의 존재였다. 신과 아우구스트는 상황을 확인하러 구조소에 갔다. 맥스와 올리비아는 여전히 지친 채 백성들을 치료하고 있었다. 마족 공격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섬멸되었다. 아우구스트는 두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 인력을 부르러 가달라고 부탁했다. 신은 안으로 들어가 시시리를 도왔다. 그녀는 여전히 아까 그 위독한 남자를 구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생존 희망은 매우 희박해 보였다. 시시리는 심지어 자신의 주문 걸린 옷을 벗어 그에게 입히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신이 뒤에서 나타나 그녀를 막았다. 그는 자신이 이 남자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시시리의 치유 마법 덕분이라고. 그의 시간은 신이 돌아올 때까지 충분히 연장되었다. 당신은 아주 잘했다. 신은 순서대로 각 부위를 하나씩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어려운 것도 그가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시시리는 신에게 자신이 너무 쓸모없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너무 대단해서 자신이 결코 따라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항상 그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미워했다. 신은 즉시 그녀를 위로했다. 시시리 덕분에 그 남자가 살아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많은 다른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백성들이 그녀를 성녀라 부르게 했다. 모두가 그녀에게 매우 감사했다. 아우구스트는 스키츠 왕국의 국왕에게 이번 마족 기습 사건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제국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 마수는 실제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왜 스톰은 그런 무의미한 일을 위해 마족 무리를 보냈을까? 스톰과 직접 맞섰던 신은 그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다. 아마 그들도 그가 참전할 줄은 예상 못했을 것이다. 아우구스트는 아직 그들의 의도를 명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스키트 왕국의 국왕에게 동맹 결성을 제안했고 왕은 즉시 동의했다. 이 위협은 단일 국가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트는 국가 간 회의를 개최하고 나중에 보고할 것이다. 왕국으로 돌아왔다. 모두 용감한 전사들을 환영하는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멀린과 멜린다는 자신들의 훈련 과정이 효과를 발휘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아우구스트는 기광을 만나 스키트 왕국의 국왕이 동맹에 동의했음을 알렸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 문제를 전적으로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요청했다. 황태자이자 최상위 마법사 협회 회원으로서 협상이 더 쉬울 것이다. 기광은 아들이 성장한 것을 보고 기뻐했다. 즉시 동의했다. 시네킴도 이 여행에 아우구스트와 동행할 것이다. 엘리와 메이가 또 따라가겠다고 졸랐다. 하지만 아우구스트는 여행이 너무 위험하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신이 그들을 변호하며 나섰다.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짐 덩어리 둘을 더 데려가야 했다.